안녕하세요. 현수입니다. 2024학년도 3월 학력평가 잘 보셨나요? 바로 해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은 총평대로 따로 영상 찍어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좀 어려웠던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내가 안 배운 것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착각을 좀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쌤이랑 다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쌤이 자세하게 좀 해설을 해드리면서 얘기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해볼 테니까 자세하게 쌤은 또 원래 생활관련 특히 또 사회문화도 그렇지만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면서 해설을 찍는 걸로 좀 유명한 강사 아니겠습니까? 자세하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해도 할 거니까 촘촘하게 보면서 한번 따라와 보시면서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한다라는 의미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가봅시다. 1번부터 가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윤리학의 분류랑 관련된 문제죠. 윤리학은 개인의 생활, 사회 구조 속에 존재하는 도덕 현상의 인과관계라는 표현이 나오면 100%야, 100%. 기술 윤리학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경험적인 지식을 가치 중립적으로 기술하는 데 주력해야 되는 거는 기술 윤리학이 맞죠. 기술 윤리학은 기본적으로 약간 그 문화 인류학, 약간 사회학, 경제학 이런 거 영향 받아가지고 소위 말하는 사회과학에 영향 많이 받았다 그러죠. 경험적으로 관찰 가능한 사실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가치 평가는 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것, 이걸 중점으로 두는 윤리학입니다. 윤리학은 타당한 도덕 원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냥 도덕 원리를 많이 탐구한다 이러면 아마 규범 윤리학 중에서도 이론 규범 윤리학 쪽에 가까웠겠지만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생명, 정보, 환경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영역의 도덕 문제에 적용 가능한 실천적인 대학을 모색을 해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윤리학의 구체적인 얘기들을 좀 다루려고 한다. 현실적인 얘기들을 다루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무래도 실천 규범 윤리학 쪽에 좀 더 가깝겠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넓게 보면 규범 윤리학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실천 규범 윤리학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괜찮겠습니다. 1번 기술 윤리학, 삶의 방향 정립을 위한 도덕 원리를 탐구하는 거. 이건 규범 윤리학이 하는 거잖아. 정확히 말하면 이론 규범 윤리학이 좀 더 많이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분이지. 2번 기술 윤리학, 윤리학의 학문으로서 성립 가능한지 검토하는 거. 이거 메타윤리학이잖아. 메타윤리학. 메타윤리학에서 학문으로서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소위 말하는 인식론을 다룬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 메타윤리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인식론, 그리고 의미론, 그리고 논리론 이렇게 세 가지를 다룬다고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중에서도 인식론이랑 관련된 메타윤리학의 얘기다. 과연 윤리학이랑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선과학을 탐구할 수 있는가? 과연 우리가 윤리적인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가? 인식할 수 있다면 학문으로서 성립이 가능할 것이고 인식이 힘들다면 비인지주의라 그래가지고 방금은 인지주의, 학문으로서 성립 가능하다 그러면은 인지주의라 그래서 선과학을 탐구할 수 있으니 윤리학은 의미 있어. 반면에 비인지주의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선과학을 인지할 수 없고 인식할 수 없으니까 학문으로서 별 의미가 없어. 이런 주제를 다루는 건 메타윤리학이다. 3번 실천규범 윤리학, 도덕 명제를 구성하는 개념의 의미를 분석한다. 이거 메타윤리학에서 다루는 의미론이랑 관련된 겁니다. 도덕적인 명제, 문장을 구성하는 개념 혹은 단어들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건 메타윤리학이 하는 의미론이랑 관련된 얘기고요. 4번 실천규범 윤리학,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지침을 제공한다. 여기 그냥 그대로 적혀 있잖아. 적용 가능한 실천적 대안, 그게 구체적인 지침이라는 거야. 구체적으로 생명윤리랑 관련해서 환경윤리랑 관련해서 구체적인 해결책은 어떤 거여야 되는가라는 걸 이론 기반으로 실천적으로 다루는 게 실천규범 윤리학이죠. 5번 기술윤리학이랑 실천규범 윤리학, 도덕 추론의 과정이 타당한지를 논증하는 것. 도덕 추론의 과정이 타당한지를 논증하는 것. 이 논증이라는 거 그리고 추론의 과정이라는 거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거에 좀 더 집중하는 건 메타윤리학이기 때문에 기술윤리학이랑 실천규범 윤리학에 딱히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논리론이랑 관련된 주제를 주로 많이 다루는 건 메타윤리학이고 특히 기술윤리학은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괜찮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정답은 4번이 될 거고요. 무난하게. 2번 갑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 모든 좋고 나쁨은 감각에 달려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감각에 달려있다라는 얘기 자체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경험론이라고 표현합니다. 경험론. 그러니까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까지만 의미가 있다는 의미예요. 좋은 게 쾌락이고 나쁜 건 고통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기본적으로 약간 공리주의랑 맞닿아 있는 사상이기도 하다는 거 느낌 잡을 수 있고 그렇다고 공리주의는 아니야. 그냥 그대로 공리주의의 기반이 된 사상이지.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건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 죽음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고 죽음 때문에 고통을 느낄 수가 없고 죽음이 오면 이미 우리는 존재하지 않아서 죽음이 우리한테 고통을 주거나 쾌락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들한테는 좋은 건 쾌락이고 괴락이 아니라 나쁨은 고통이거든. 고통.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죽음 때문에 쾌락이나 고통을 느낄 수 없어. 죽음이 안 왔으니까. 죽고 난 다음에는 우리 몸과 우리 신체와 영혼이 다 사라진단 말이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우리한테 고통을 줄 수 없다면 죽음이 우리한테 나쁘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좋다고 할 수도 없는 거지. 살아있는 동안에도 죽음은 우리랑 함께 있지 않고 죽고 나면 우리가 없어서 죽음을 어차피 경험할 수 없다면 죽음을 무서워할 이유도 없는 거지. 그렇게 되면 뭐가 사라져? 불멸에 대한 갈망이 사라진다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영원히 살고 싶다는 갈망도 사라지고 죽음에 대한 불안감도 사라지면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어요? 정신적인 평정 상태를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런 걸 아타락시아라고 부르는 거고, 죽음은 우리한테 나띵이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은 죽음관에서 에피쿠로스 학파가 주장하던 얘기였습니다. 쌤, 여기서 뭘 보고 에피쿠로스 학파인지를 구분해야 되나요? 다 에피쿠로스 학파야.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보면서 싹 다 에피쿠로스 학파에 해당되는 문장이구나라는 걸 파악하지 못한다면 아직 여러분들은 에피쿠로스 학파랑 관련된 제시문이나 내용들을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쌤의 개념 완성 수업을 다시 들어주면서 확실하게 논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단어는 불교만 씁니다. 불교. 중생이라는 표현부터 그냥 불교라고 확정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생은 아직 깨닫지 못한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인이나 부처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 혹은 동물이나 다른 생명들, 이런 존재들을 중생이라고 보통 불러요. 불교에서. 중생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해탈을 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열반의 경지도 가지 못해서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런 거에 빠져 있는 존재예요. 이거를 흔히 뭐라고 부릅니까? 삼독이라고 부릅니다. 탐, 진, 치죠. 그래서 쌤이 개념 완성 시간에도 이거 서유기에 보통 비유되는 거라고. 탐욕은 저팔계, 성냄은 손오공, 어리석음은 사오정,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불교 세계관을 기반으로 짜여진 소설이 서유기다. 그래서 사오정, 저팔계, 손오공이 다 각자 삼독 하나하나씩을 의미하는 요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중생은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삼독에 빠져 있는 상태야. 그래서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고통은 결국 뭐에서 오지? 집착에서 온단 말이야. 이 집착이라는 거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한 고통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생로병사, 끊임없이 고통을 받고 또 다시 윤회하고, 그래서 또 생로병사하고 또 윤회하고 또 생로병사하는 고통의 수레바퀴 속에 빠져 있는 존재를 중생이라고 묘사한단 말이야, 불교에서. 그러면 부처가 되면, 해탈하면,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면 뭘 얻게 되느냐? 그럼 다시 태어나지 않는 거야. 윤회의 사슬에서 해방되는 거지. 그게 바로 영원한 고통에서 해방되는 경지, 완벽한 평온한 상태인 열반의 경지라고 보통 부르는 개념인 거고, 수행을 통해서 이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탐진치라는 삼독을 제거해가지고 해탈의 경지에 가면은 열반의 경지로 가는 거지. 기억. 에피쿠로스 학파, 자신의 죽음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맞다니까? 경험할 수 없잖아. 살아있을 때도 죽음은 경험할 수가 없고, 죽고 나서도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면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육체, 영혼 두 개념을 분리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육체도 물질이고 영혼도 물질이거든요. 영혼도 원자고 육체도 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유물론이라 그런 입장도 동시에 가지고 있죠.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물질로 분석할 수 있는 거다. 원자라는 조그만 알갱이들로 모여있는 게 영혼이고 신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죽고 나면 이 원자가 다 분해돼가지고 영혼도 신체도 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쾌락이나 고통을 느끼는 건 영혼이 주체란 말이지.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존재가 사라지면 고통과 쾌락도 느낄 수 없고, 죽고 나면 고통과 쾌락도 없으니까 고통이 악이고 쾌락이 선인데, 고통, 쾌락을 느낄 수 없으면 죽음은 우리한테 아무것도 아닌 거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에피쿠로스 학파다. 죽음을 경험할 수 없으니 죽음은 우리한테 아무것도 아니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 니은 불교, 중생은 열반에 이르러야 다음 생의 행복을 보장받는다. 다음 생이 없어야 진짜 행복이야. 중생은 열반에 도달하면은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난다고. 그러면은 다음 생이 없는 거야.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늙는 것도 고통이고, 병드는 것도 고통이고, 죽는 것도 고통이라면 안 태어나는 게 제일 궁극적인 경지예요. 불교 입장에서는. 그걸 열반의 경지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러니 다음 생이라는 개념이 불교 입장에서 진짜 행복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윤회를 의미하는 거니까요. 디귿. 불교, 불멸을 갈망하는 인간에게는 생사가 반복된다. 불멸을 갈망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 집착한다는 거잖아. 지금의 삶에 집착하는 거야. 소멸하고 싶지 않은 거지. 죽고 싶지 않은 거야. 이게 집착 그 자체예요. 집착. 끊임없이 집착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해탈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열반의 경지로 도달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또 윤회하면서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끊임없는 고통의 수레바퀴 속에 빠져있는 그런 상태가 반복된다라고 불교 입장에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불교의 열반이라든지 해탈이라든지 집착이라든지 중생이라든지 이런 개념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하나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지만, 이런 거에 대한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좀 어려운 선지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어. 리을, 에피쿠로스 학파랑 불교의 공통 입장,
이상 인간의 영혼은 죽음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에피쿠로스 학파 입장에서 명확하게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괜찮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입장에서는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 또한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게 되면 이 원자가 해체되면서 영혼도 사라진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는 사라지는 게 기본적으로 영혼이라는 개념이에요. 에피쿠로스 학파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넘어가 보죠.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국가는 국가 자신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명령이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 보면 이제 누구인지 대충 알아봐야 되겠어. 국가 자신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명령이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국가가 반드시 자신의 주권을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권은 이제 국가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력을 의미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국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주권은 국가 자신한테 있어야 돼. 한국의 주권은 한국한테 있고 일본의 주권은 일본한테 있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다른 존재에 의해 가지고 명령이나 지배를 받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걸 침범하려는 시도는 무조건 부정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국제 정치를 얘기할 때 보통 누가 얘기하는 거였죠? 국가는 인격체와 같은 존재라서 인간에게 인권을 뺏을 수 없는 것처럼 국가에게서 주권을 뺏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칸트였습니다. 이 문장만 보고도 칸트인가 약간 냄새는 나야 돼. 정확하게 판단은 좀 어려울지언정. 국가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 칸트에게. 도덕적 인격체이기 때문에 한 국가를 다른 국가에 병합시킨다면 그것은 도덕적 인격체로서 이게 인격체 얘기 나왔지? 인격체로서 국가의 지위를 파괴하는 것이고 국가를 물건으로 간주하는 거다. 우리가 사람을 물권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칸트가 사형제에서 얘기했단 말이야. 인간이라는 존재는 반드시 목적으로 추구해야 되지 수단으로만 대우받으면 안 돼. 물건처럼 취급받으면 안 되고 물권의 대상이 되면 안 되듯이 국가도 물건처럼 취급받으면 안 돼. 수단으로만 취급받으면 안 되고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된단 말이지. 그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있고요. 칸트인 거 여기서 확정됩니다. 평화연맹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면 한 번 더 확정되죠. 평화연맹은 국가의 권력, 주권에 대한 지배를 목표로 하지 않아. 평화연맹은 주권을 가지지 못해. 평화연맹 안에 있는 개별 국가들이 자기 주권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 거지. 평화연맹은 국가를 억압하려고 하거나 지배하려고 하거나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국가들의 일종의 모임으로서 어떤 국가들의 스스로 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합체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평화연맹이 국가를 억압하고 유엔이 한국을 억압하고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칸트식으로 말하면. 이 연맹은 국가 자체의 자유를 지속시키고 보호하고 별다른 이유가 없는 한 다른 국가들의 자유를 보호하고 지속시킬 뿐이지 절대로 주권을 침범하려고 하지 않고 뭐만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거야. 영원한 평화를 목표로 삼아가지고 전쟁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전 세계적으로 아예 완전히 종식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지 국가의 주권을 뺏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칸트의 평화연맹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맥락입니다. 되게 중요한 제시문이에요. 이 제시문 전체는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어떤 문장을 수능에서 선지로 내더라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본격적으로 제시문 분석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1번 모든 국가는 이방인에 대한 환대권을 무조건 보장해야 된다. 기억나니? 칸트의 환대권은 무조건적인 개념이 아니야. 조건부 권리란 말이야. 이 환대권이라는 건 인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걸려있는 인권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어떤 인권입니까? 어떤 조건이 걸려있죠?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평화적으로 행동하는 한이라는 조건이 걸려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에서 온 다나카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막 권총 들이대면서 죽어라 됐어. 이런 식으로 막 행동하면은 그 기본적으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적대적으로 행동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환대권을 보장해줄 이유도 없는 거야. 환영받을 권리가 상실되는 거지. 그런 경우에는 보장을 해줄 수가 없고 무조건 보장이라는 표현이 틀렸다는 걸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평화적으로 행동하는 한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거. 환대권 얘기하는 거지만. 대신에 평화적으로 행동하기만 한다면 환대권이라는 건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또 한편으로는 국가들 간의 보편적인 우호관계를 실현시키기 위한 일종의 의무로서도 보장돼야 되는 거기도 하죠. 2번, 국가 간 평화조약으로 국제사회의 영원한 평화가 보장된다. 평화조약으로 영원한 평화는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쌤이 많이 강조했었어. 그치? 국제사회 전부의 영원한 평화를 실현하려면은 확정조항 3항이 만족돼야 되지. 모든 국가는 공화정해야 된다. 이 국제법이라는 건 평화연맹에 기초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세계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에 국한해서 적용돼야 된다. 이 세 가지 확정조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지 평화조약으로는 두 국가들 사이의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을지언정 전 세계적으로 영원한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는 것까지는 가지 못한다. 그래서 국가 간 전쟁 상태를 평화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을지언정 칸트가 말하는 기본적인 영구평화의 의미, 전 세계적인 영구평화는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3번, 영구평화 실현을 위해서는 어떠한 전쟁도 허용되면 안 된다. 아닙니다.
전쟁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어떤 전쟁? 방어전은 허용할 수 있어. 어떠한 전쟁도 허용시키면 안 된다는 건 사실이 아니야. 다른 나라가 먼저 나한테 쳐들어왔어. 나의 주권을 침탈하려고 그래. 그러면 나 자신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방어전은 가능한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칸트가 얘기했던 말 한마디가 더 뭡니까? 상비군은 안 되지만 항상 준비가 돼 있는 군대는 다른 나라의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쟁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안 되지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정기적으로 군사훈련하는 건 허용된다고. 그런 걸 이제 보통 시민군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로 따지면 예비군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시민군 같은 건 인정돼. 평소에는 자기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가 종종 군사훈련하면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이거 막으려고 나타나는 군대는 인정되고 그럴 때 방어전은 허용된단 말이야. 방어전은 인정. 방어전은 허용. 이 정도는 딱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4번, 그래서 어떤 군대도 인정할 수 없다. 그럼 그것도 틀린 겁니다. 시민군은 인정해 주니까요. 4번, 국가 간 평화 보장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된다. 당연하지. 칸트가 확정조항 3항에서 얘기하는 게 다 법이야. 첫 번째 항에서 모든 국가는 공화 정치해야 된다. 그건 시민법 얘기하는 거예요. 국내법. 한 나라 안에서 적용되는 이 체제를 정의 내리는 법은 공화정의 방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법이 공화정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2항에서 국제법 얘기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법은 평화연맹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평화연맹에 가입한 나라들끼리 평화적으로 만들어내 가지고 소위 말하는 보편화 정식에 따라서 나라들도 인격체니까 인간들끼리 보편화 정식에 따라서 도덕 법칙 만들듯이 국제법도 이 국가들 간의 보편화 정식을 통해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따를 이 국제법을 다른 나라도 따를 때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하지 않고 그걸 통해 가지고 모든 국가의 인격체로서의 권리가 주권이 보장될 때 그렇게 국제법이 탄생하는 거란 말이지. 그 법적 근거에 의해서 마련돼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 세계시민법이라는 거. 확정조항 3항에서 세계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에 국한된다. 이퀄 환대권에 국한돼 가지고 적용되면 된다. 이것도 법적 근거를 얘기하는 거거든. 칸트가 결국 확정조항 3항에서 1항에서는 시민법, 2항에서는 국제법, 3항에서는 세계시민법을 통해 가지고 평화를 위해 가지고 이 법이라는 게 세 가지가 잘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4번을 맞다고 판단하시면 돼요. 여투쌤이 계속 얘기했던 것들이고 5번 국가의 주권은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연맹에 양도된다.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평화연맹이 주권을 가질 수가 없다고. 국가의 주권은 국제연맹에 양도되면 안 되고 개별 국가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거야. 평화연맹은 주권적 권력체가 아니야. 그래서 세계 국가도 안 되고 세계 정부도 안 되고 단일 국가도 안 되고 국제 국가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국가를 통합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건 특정 국가들의 주권을 뺏으려고 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 칸트의 쌤이 기본적으로 얘기해줬던 내용들만 잘 기억하고 있었다면 아마 틀리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4번. 근데 사실 그렇게 만만한 문제는 아니었지. 칸트의 내용들 중에서 꽤 어려운 내용들을 물어보고 있는 선지들이었단 말이야. 4번 선지가 좀 쉬운 편이라서 아마 정답률이 그렇게 낮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거랑 별개로 나머지 선지들을 잘 분석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번 넘어갑니다. 4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거 보기에서 골라봐라. 시민불복종 얘기면 어차피 소로, 롤스, 싱어 셋 중에 한 명 나오는 거야. 우리는 공동사회의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낸다. 롤스 냄새가 나죠. 보통 다수의 정의감, 공통된 정의감에 의해서 시민불복종이 일어난다 이러면 롤스니까.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협동체의 원칙. 이게 뭐야? 정의의 원칙 얘기하는 거야. 소위 공적 정의관이라고 부르는 거. 이러면 끝났지. 사회협동체라는 단어는 롤스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거고 생윤에서 사회협동체가 딱 튀어나온다? 그 롤스라고 간주해도 큰 문제 없습니다. 사회협동체가 잘 돌아가게 하게 만드는 분배적인 정의의 원칙, 그게 바로 정의의 원칙을 롤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이 정의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고 있어. 정의의 원칙이 심각하게 위배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법을 수정하기 위해 가지고 의도적인 위법 행위를 하겠어. 그게 시민불복종이었단 말이야. 시민불복종은 신중하고 양심적인 정치적 신념의 표현이야. 신중해야 되고 양심적이어야 되고 물론 나의 양심이 정의의 원칙과 일치할 때 양심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냥 개인 양심만 따라가지고 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내 양심이 정의의 원칙과 일치할 때 그 정의의 원칙을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해 가지고 시민불복종을 한다. 그럴 때 양심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정치적 신념의 표현이다라고. 정치적 신념은 뭐겠어? 공통된 정의감이라는 게 결국은 뭐지? 사회 구성원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정의의 원칙을 실현해야 되겠다는 공유된 정의감 혹은 공통된 정의감, 그게 정치적 신념인 거고 그걸 표현하는 게 시민불복종이에요. 이 청원의 한 형태야. 이거 강요하고 억압하고 강제하고 이런 건 아니고 요청하는 거지. 사회에다가 의도적으로 위법 행위를 하면서 야,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받아들여줘. 이런 식으로 요청하는 거에 가까운 거야. 그런 형태이기에 이거 중요하다. 은밀히 비밀리에 행해지면 안 돼. 공개석상에서 이루어졌는데 이거 언제든지 문제로 나올 수 있어. 아직까지 이런 선지가 출제된 적은 없거든요. 비밀리에 해야 된다. 그냥 혼자서 남들 눈에 안 보이는 데서 한다. 그런 건 시민불복종이 아니야. 남들한테 보이게 해야 된다고. 반드시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고. 왜 그러겠어? 내가 맨날 시민불복종 하면서 뭐라 그랬지? 이건 사실은 어그로 끄는 거다. 내가 사실은 이 말 하려고 어그로 끌었어. 라는 얘기를 하려고 위법행위를 하는 거야.
내가 이 말을 하려고 위법행위했어. 사람들한테 너도 정의의 원칙 좋아하잖아. 나도 좋아해. 근데 이 법이, 이 정책이, 이 제도가 심각하게 정의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여론을 자극해가지고 우리 쪽으로 끌어와가지고 이 민주적인 나라, 거의 정의로운 사회 안에서 이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을 없애려고 시도하기 위해 가지고 어그로를 끄는 거지. 그래서 정치적인 행위인 거야. 공개적인 행위인 거고. 기억, 시민 불복종은 항의의 대상이 되는 법을 위반할 때만 정당화된다. 아니에요. 이거 기억나죠? 롤스 입장에서 최근에 문제로 많이 나오고 있는 거 간접적 불복종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간접 불복종. 직접 항의의 대상이 되는 법을 직접 위반하지 않아도 정당화될 수 있어요. 위반할 때만 정당화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내가 이 법이 부정의하다고 심각하게 부정의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법을 직접 위반하는 직접 불복종도 가능하겠지만 가끔씩은 이 법을 직접 위반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면 반역죄 같은 거. 반역죄가 굉장히 부당하다고 해가지고 내가 나라의 반역을 저지르면 안 되는 거거든. 왜? 우리가 시민불복종을 하는 거는 이 거의 정의로운 사회 안에서 거의 정의로운 사회의 시스템을 더 안정적으로 정의롭게 만들기 위한 거지 거의 정의로운 사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시민불복종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역죄 같은 법들, 극단적인 이걸 어기려면은 국가를 엎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그런 법들은 직접 불복종하기가 어려워서 다른 소소한 법. 심지어 정의의 원칙을 딱히 위반하고 있지 않은 법이라고 해도 소소한 법들을 위반할 수, 예를 들면 신호등법 같은 걸 위반해버리면서 어그로 끄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런 게 직접 이 항의의 대상이 되는 법을 위반하는 게 아니라 다른 법을 위반해서 어그로를 끌어서 사실은 내가 이 반역죄가 싫은데 이 반역죄를 직접 위반하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다른 법을 어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간접적 불복종으로서 정당화가 가능하다라고 했었습니다. 니은 정치체제의 효율성을 위해 시민불복종에 대한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이건 참고로 작년 평가원 문제로 나왔던 거예요. 정치체제의 효율성을 위해서 시민불복종에 대한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겁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쌤이 롤스는 결국은 이 정치체제를 엎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거의 정의로운 사회 자체를 뒤집어버리거나 무슨 혁명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로크 스타일로 막 저항권 발동시켜가지고 폭력적으로 막 밀고 들어가가지고 국회의원들 다 조져버리고 막 교체하고 막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이건 어디까지나 정치체제를 더 안정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체제 자체에 대한 저항이 돼서는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롤스가 비폭력, 뭐 처벌 감수, 최후의 수단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법의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시민 불복종 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체제를 엎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법 전체의 시스템에 대한 존중심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존중심을 지키지 않게 되면은 정치 체제의 효율성이 극단으로 낮아질 수 있고 그건 사회의 멸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건 안 돼요. 정치 체제의 효율성을 너무 많이 제한하는 시민 복종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체제의 효율성을 너무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민 복종에 대한 제약이 어느 경우에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폭력 같은 걸 쓰는 시민 복종은 안 돼. 이런 거. 폭력을 써버리면은 사회 전체의 법에 대한 존중심이 낮아지고 사회가 막 혼란스러워지면서 효율성이 너무 낮아지면 우리 모두가 개판으로 가버리는 거야. 체제가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더 하면 너무 이렇게 하자. 동시에 다발적으로 과도하게 많은 시민 불복종이 이루어지는 거 그것도 안 됩니다. 너무 동시에 많은 곳에서 위법 행위가 이렇게 다발적으로 이루어져 버리면요. 사회가 너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소한 부정의 같은 건 참으라고 얘기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야. 심각한 부정의에만 불복종하라고 얘기를 하잖아, 롤스가 항상. 소소한 부정의까지 일일이 다 불복종을 해버리면 동시다발적으로 너무 많은 불복종이 일어나면 사회 체제가 혼란스러워진단 말이에요. 이러면 처벌을 하기에도 경찰력이 부족해가지고 처벌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고 그럼 옆에서 보고 있던 약간 좀 이상한 놈들이 나도 한번 어겨볼까? 나도 한번 어겨볼까? 그럼 난리가 나버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너무 많은 불복종을 하지는 말라라고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롤스가. 디귿. 정의의 원칙과 일치하는 종교적 신념은 시민복종의 근거가 되면 안 돼요. 이거 원래 안 됩니다. 종교적 신념은 절대 안 돼요. 종교적 신념이나 개인의 도덕 원칙을 가지고 시민복종을 하면 안 돼. 또는 다수의 이익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특정 집단의 이익만 가지고 해도 안 돼.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시민복종의 근거가 되면 안 되고 항상 시민복종의 근거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정의의 원칙이 항상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야. 종교적 신념이나 개인적인 도덕 원칙은 그냥 아예 안 되는 거고 물론 개인의 이익이나 집단의 이익을 주장하면서 그걸 실현시키는 방향으로 시민복종을 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항상 정의의 원칙에 근거해서 왜 나한테만 기본적 자유 보장 안 해줘? 왜 나한테만 이익을 너무 보장 안 해줘? 내 이익은 기본적으로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나에게 재산 소유권도 있어야 되고 그 외에 신체의 자유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 법이 나의 이익을 너무 침해하잖아. 나의 기본적 자유까지도 건드리고 있어. 이건 안 되지. 심각하게 부정해야지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할 때도
개인의 이익이나 집단의 이익이라는 게 시민보복종의 결과로서 증진될 수는 있지만 그것 또한 항상 정의의 원칙에 기반해서 주장을 해야 되는 거거든. 종교적 신념은 근거가 되면 안 되는 거야. 하느님이 이러라 그랬어. 부처님이 이러라 그랬어. 이런 건 안 된다고 시민복종할 때. 리얼, 시민의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한 정책은 시민부복종의 대상이 된다. 당연하지. 시민의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은 현저하게 침해했다는 표현이 붙는다면 심각한 부정이란 뜻이거든. 그러면 시민부복종의 대상이 당연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니은 리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시민의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심각하게 위반했다. 되고 시민복종 대상.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대상 되고. 차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그건 안 돼요. 차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이게 심각하게 침해됐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소 애매하고 자의적인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사람마다 서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애매모호해가지고 차등의 원칙은 딱히 심각한 부정의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넣지 않는다라는 게 롤스의 입장이기도 했었죠. 그렇게 되면 정답은 3번으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5번. 가의 입장에 비해서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기억 미음 중에서 고른 것은 한반도에서 이거 되게 쉬운 거야. 통일이랑 관련된 얘기지.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이 해소돼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 이익 증진이다. 이게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지? 분단으로 인한 전쟁 위험은 남북한 주민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뭔 줄 알아? 소모적인 군사비 지출이야. 분단의 가장 큰 폐해는 그거야. 통일의 궁극적 목적은 경제적 번영이 돼야 돼. 경제적인 거에만 완전 초점 맞추고 있죠. 포커스를.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이 해소돼야 되는 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적극적 평화의 실현이다. 적극적 평화는 원래 갈퉁이 얘기한 개념이잖아. 직접적 폭력에 구조적 폭력까지 혹은 문화적 폭력까지 다 제거되는 게 적극적 평화잖아. 분단으로 인한 전쟁 위험은 남북한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뭔 줄 알아?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려는 구조적 폭력이 지속되는 거. 갈퉁이 얘기로 약간 넘어갔죠. 갈퉁이 한반도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제일 큰 폐해야. 따라서 통일의 궁극적 목적은 폭력의 제거가 돼야 되지 경제적 이익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풀어보면 되겠죠. 가의 입장에 비해서 잘못 보면 큰일 난다.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이야. 가에 비해서 나가 더 많이 가지는 특징. X. 통일의 필요로 경제적 측면에서의 이익은 가가 더 강조했죠. 그러니까 나가 강조하는 측면은 좀 떨어집니다. Y. 통일의 이유로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강조하는 거. 이게 구조적인 폭력을 없애는 게 사실은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거예요. 여기 정치적 자유라고도 나와 있잖아.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걸 없애야 된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강조한다. 이거는 나가 더 많이 강조하고 있죠. 통일의 최종 목표로 한반도 평화 실현을 강조하는 거. 그치? 적극적 평화를 실현하는 걸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나기 때문에 이것도 나의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강조하는 어떤 주장이 됩니다. 그러면 X는 낮고 Y, Z는 높아야 되니까 X는 낮고 Y랑 Z는 높고 Z 높고 Y 높고 여기로 가는 거지. 그러면 기억이니까 1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것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 6번으로 넘어갑니다. 갑을 사상가들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오름으로 말미암아 그릇됨이 있고. 이렇게 끝났어 이거 사실. 이 문장도 사실은 이 문제 많이 풀다 보면 거의 외우는 거거든요. 오름이 있으니까 그릇됨이 있어. 그릇됨이 있으니까 오름이 있어.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오름에서 그름이 나왔고 그름에서 오름이 나왔다면 둘은 별로 다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옳고 그른 거는 인간이 되게 상대적으로 규정한 편협한 개념일 뿐이에요. 그걸 굳이 구분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게 나왔고 여기서 이게 나왔고 다 연결돼 있으니까 다 상대적인 개념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도가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하지. 시비 가리지 마. 분별하지 마. 귀천 구분하지 마. 미추 구분하지 마. 선악 구분하지 마. 그런 거 다 인간이 상대적으로 만들어 놓은 개념이니까 도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모든 건 평등해.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도가란 말이야. 성인은 위대한 사람은 이쪽과 저쪽의 구분에 의거하지 않아. 그지? 이거 완전 도가지? 이쪽과 저쪽을 분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아. 그냥 하늘에 비추어 가지고 생각한다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 하늘이라는 게 여기서는 도의 관점으로 쓰인 겁니다. 하늘이 나와 있다고 해서 무슨 천명사상 생각하면서 유교라고 무조건 판단하면 안 돼. 도가도 하늘에 비춘다 이런 얘기하면은 도의 관점에서 비추어 생각한다는 표현이고 요거보다는 위쪽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도가라고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건 기출 문제를 많이 보면서 제시문 분석이 좀 더 들어가야 좀 더 익숙해지긴 할 거예요. 군자라는 표현은 대놓고 유교가 쓰는 표현이긴 하거든. 군자를 가끔 도가가 유교 비꼬려고 약간 이렇게 좀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여기서는 군자는 인을 떠나면 어찌 군자라는 이름을 이룰 수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군자를 그냥 이상적인 인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교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겁니다. 군자가 인을 떠나면 어찌 군자라는 이름을 이룰 수 있겠는가. 인이란 단어가 확정을 시켜주지 유교라는 걸.
인, 유교가 말하는 분별적 사랑. 군자는 밥을 먹는 동안에도 인을 떠남이 없고 다급한 상황에서도 무조건 인에 머문다. 군자는 그런 존재야. 이상적인 인간은 항상 인을 추구하는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면 유교지. 1번,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골라야 됩니다. 둘 다 맞아야 돼. 한번 다 판단해보자고. 뭐는 맞고 뭐는 틀린지. 마음의 수양을 통해 도를 따르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 정답이에요. 이거 둘 다 맞아요. 이거. 도를 추구한다라는 표현은요. 유불도 다 쓰는 표현입니다. 유불도 둘 다 긍정하는 표현이에요. 유교 입장에서 도를 추구한다 그러면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수양한다 이런 뜻이고, 불교 입장에서 도를 따른다 그러면 깨달음을 위해서 수양한다 이런 뜻이고, 도가 입장에서 도를 따른다 도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이건 세 입장이 다 공통적으로 쓰는 거라고 쌤이 개념 완성 시간에도 많이 공통점으로 정리를 해줬었죠. 그러니까 마음 수양하는 것도 당연히 셋 다 해야 되는 거거든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도를 추구해야 된다.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인위적인 규범에서 벗어나 무위의 삶을 추구한다. 이건 그냥 대놓고 도가잖아. 유교는 인위적인 규범에서 벗어나면 안 돼. 유교는 예를 따르라고 맨날 얘기한단 말이야. 예의라는 건 인위적인 규범일 수밖에 없고, 유교는 인위적인 규범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도가가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가가 맞고 유교가 틀린 선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죠. 도가는 인위적인 거 다 싫어하니까. 인위적인 지식, 규범 이런 거 다 버리라 그러죠. 3번, 차별 없는 사랑. 이거 한자 뭘 것 같아? 차별 없이 사랑하라라고 표현하는 게 보통 생활관료에서 나오잖아. 그러면 겸애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돼. 겸애. 이거 누가 주장한 거예요? 겸애 교리 묵자입니다. 묵자. 겸애라는 단어 자체를 쓰는 거는 도가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에요. 묵자의 묵가 사상이야. 그러면 겸애를 인의 출발점으로 삼다라고 얘기하면 묵자 사상이 맞나? 아니야. 묵자는 인 싫어해. 인이라는 거를 차별적인 사랑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건 엄밀히 말하면 묵자의 선지에 해당되지도 않아. 묵자는 유교의 인이라는 거를 분별적 사랑이다, 차별적 사랑이다, 조건부 사랑이다 이러면서 막 공격한단 말이에요. 나처럼 평등하게 사랑해야지. 그래서 약간 동양의 예수 이런 별명도 가지고 있다고 개념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차별 없는 사랑, 겸애라는 걸 인의 출발점을 삼아야 된다는 건 도가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고 그냥 묵자의 입장도 아니고 다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차별 없는 사랑까지는 묵자 얘기고, 인이라는 걸 중시하는 건 유교 입장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도가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4번, 12선악을 분별하고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되는가라고 물어보면은 자연의 질서에 순응한다라고까지만 나와 있으면 도가의 입장이라고 봐줄 수 있겠지만 인위적으로 살지 마라. 12선악을 분별하라는 얘기는 유교 얘기거든 기본적으로. 유교 같은 경우에는 자연의 질서에 순응해야 된다는 표현 쓸 수 있어. 왜냐하면 유교는 기본적으로 자연의 질서가 도덕적인 거라고 믿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존재가 절대적으로 도덕적인 존재고, 이 하늘에서 자연의 질서가 만들어졌다고 믿기 때문에 유교의 입장에서 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도가 입장에서는 12선악을 분별하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유교는, 도가는 12선악을 분별하고 차별하고 구별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탈락. 5번, 성인이 제정한 예를 바탕으로 만물을 평등하게 대해야 되는가. 모든 걸 완벽하게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는 건 도가의 입장인데, 유교 입장에서 성인이 제정한 예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죠. 특히 유교에서 순자가 이런 표현 많이 쓴다고 쌤이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건 순자는 아니거든. 지금 군자가 인을 중시해야 된다는 얘기는 공자가 한 얘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제정한 예라는 거를, 근데 사실 순자만 이 표현 쓰는 건 아니야. 성인이 제정한 예라는 표현은 공자도 쓰긴 하거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공자 입장에서 성인이 제정한 예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기는 해요. 생활과 윤리 안에서 성인이 제정한 예라는 표현을 순자가 많이 쓴다고 쌤이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 원전을 뒤져보면 공자도 이런 얘기 종종 해. 그래가지고 여기까지는 공자 얘기인데, 만물을 무조건 평등하게 대한다 이런 건 도가가 하는 얘기입니다. 혹은 불교가 하는 얘기라고도 봐줄 수도 있고요. 유교는 그냥 무조건 만물 평등하게 대하라고 얘기 안 해. 유교 입장에선 분별이 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항상 인간이 동물보다는 좀 더 소중한 존재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자연을 존중해야 된다까지는 유교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제정한 예를 따라야 된다 그러면 유교의 입장에 해당되는 거고, 만물을 평등하게 대하라는 건 도가 입장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둘 다 딱히 이렇게 얘기하진 않는 거라서 탈락되는 선지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1번이 너무 정확한 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7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만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익평등 고려 원칙. 끝났다? 싱어다. 야, 이건 무조건 싱어야. 이익평등 고려 원칙 얘기 나오면 무조건 싱어가 주장하는 대표적인 원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에 따르면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이 야가 원조의 의무에 결정적인 차이점을 만들어낸다는 견해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워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국경을 뛰어넘으란 얘기예요. 모두는 세계 시민이기 때문에, 세계 시민주의죠, 싱어가 기본적으로. 어떤 국가의 구성원이냐, 어떤 나라의 국민이냐를 가지고 원조하는데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놓고 차별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만 챙기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반대로 무조건 해외 원조만 옳다라고 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은 한국 국민이든 외국 국민이든 다 평등한 세계 시민이므로 이익은 평등하게 고려해야 돼. 그래서 원조를 해가지고 공리가 더 많이 증진될 수 있는 쪽에 원지를 하면 되는 거야. 효율적으로 원조하는
원조하는 게 싱어의 기본적인 공리주의적 입장이니까 우리나라에 원조하는 게 효율적이면 우리나라에 원조하는 게 맞고 외국에 원조하는 게 효율적이면 외국에 원조하는 게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국내 부조와 해외 원조는 본질적으로 다른 행위가 아니다라고 싱어가 맨날 주장을 하기도 하죠. 효율성이 더 높은 쪽에 원조하면 되는 거거든.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롤스죠? 이거 끝났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 표현 나오면 10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통받는 사회, 질서정연한 사회 나눠놔가지고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가 원조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로 바꾸는 것. 그게 원조란 말이지. 정의로운 제도들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것을 넘어서는 요구는 달성되기 어렵다. 정당화되기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문장이에요. 생각보다. 롤스가 말하는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하게 바꿔주는 것까지입니다. 그 이상까지 갈 필요 없어요. 질서정연해지는 순간,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해지는 순간 원조는 중단돼야 됩니다. 그 이상으로 이 나라의 부를 향상시켜달라고 하든지 복지를 향상시켜가지고 무슨 국가 간의 평등을 이루어져야 된다고 한다? 롤스는 국제질서에서는 그런 거 절대 얘기 안 해. 부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건 원조 목적이 아니야. 이 나라를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줘가지고 이 나라에서 정의가 실현되고 인권이 보장되고 여기까지가 목적이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정의로운 제도들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것, 그러니까 질서정연한 걸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데까지만 원조하면 되지 그 이상으로 무슨 돈을 준다든지 부를 끌어올려준다, 복지를 끌어올려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목표는 정당화될 필요가 없어. 왜 그러냐? 고통받는 사회가 일단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고 나면은 이 사회는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생력이 생긴다는 거야.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해내고 각 나라 안에서의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가 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개입하면 내정 간섭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롤스가 더 이상 들어갈 필요는 없어. 질서정연해지는 데까지만 딱 해주고 그 이후에는 중단하면 돼 라고 주장을 하는 되게 중요한 문장이라고. 이 문장 기억해 두세요. 다시 말하면 원조의 중단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원조는 질서정연한 데까지만 해주면 되지 그 이상으로 갈 필요는 없다. 무슨 복지 향상, 부의 향상 이런 건 목표가 아니다. 이 나라가 스스로 부나 복지를 올려가지고 원조의 목적은 부나 복지 수준의 향상이 아니지만 원조의 결과로서 이 나라가 스스로 알아서 부를 복지를 끌어올려가지고 질서정연한 사회는 그런 능력이 되니까 스스로 부나 복지를 끌어올려서 원조의 목적은 아니고 부나 복지 수준의 향상은 원조의 결과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선지가 작년에도 출제된 바가 있고요. 기억, 싱어, 국내 부조가 해외 원조보다 우선돼야 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맞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쌤 차별 없다며요. 차별 없는 건 맞는데 국내 부조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경우도 있지. 언제겠어. 우리나라에 절대 빈곤자들이 많고 우리나라 물가가 되게 싸가지고 우리나라에 원조하는 게 되게 효율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럼 우리나라에 먼저 하는 거야. 반면에 해외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물가가 싼 나라가 많고 해외에 절대 빈곤자가 훨씬 많으면 해외 원조하는 게 맞는 거고. 왜? 그게 공리를 더 많이 증진시키는데 효율적일 거니까. 이건 국내 부조를 해외 원조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존재하긴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건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를 차별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익은 평등하게 고려하는데 우리나라를 원조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도와줬을 때 더 공리가 효율적으로 증진되기 때문에 우선되는 경우예요. 해외를 원조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 해외 차별해가지고 무조건 해외만 도와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해외를 원조했을 때 공리가 더 많이 효율적으로 증진되기 때문에 해외를 돕는 거라고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니은, 롤스, 해외 원조의 목적 달성은 원조 대상국의 기근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냐? 도움 될 수 있지 당연하지. 해외 원조의 목적 달성이 뭔데? 질서정연하게 해주는 거잖아.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화 시켜주는 건데 질서정연화가 되면 그 나라가 원조 대상국은 어떤 나라였어? 원래는 고통받는 사회였단 말이지. 고통이들이었단 말이야. 고통이들. 질서정연한 이들이 있고 고통이들이 있는데 이 고통이들을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주는 식으로 목적 달성이 되면 이 나라가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기근 해소에 결과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야. 기근 해소를 시켜주는 게 무조건 원조의 직접적이고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이러면 안 되고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고 기근 해소는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주고 나면은 이 나라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서 결과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디귿, 롤스, 질서정연한 사회를 규제하는 모든 정의의 원칙을 해외 원조에 적용해야 된다. 아니요. 정의의 원칙은 해외 원조에 적용되면 안 됩니다. 질서정연한 사회를 규제하는 정의 원칙들 중에는 뭐도 있어요? 차등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롤스가 대표적으로 차등의 원칙은 해외 원조, 국제 질서에 적용되면 안 된다고 얘기한단 말이지. 차등의 원칙이란 게 뭐예요? 한 나라 안에서
특정 사람들이 자연적 우연성이든 사회적 우연성이든 남들보다 불평등에 더 많은 이득을 보려면은 최소 수혜자도 최대 이익을 봐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불평등을 통해서 이득을 보면은 그 불평등 인정해 줄게. 이게 차등의 원칙인데 국제 질서에서 그걸 적용해 버리면 석유 같은 자연적 우연성이라고 할 수 있지. 자연 환경이 우연하게 배치가 되는 거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같이 석유 많이 나는 나라가 석유를 통해 가지고 남들보다 불평등하게 돈을 더 많이 벌려면 다른 되게 가난한 나라들의 이득도 증진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롤스는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한다고. 왜냐면 국가 간의 부와 복지의 수준은 원래 다른 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롤스가 국내 정의랑 국제 질서에서의 내용이 다르다고. 국내에서는 불평등을 통해서 모두가 이득을 봐야 되지만 국제 질서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고. 원래 나라마다 부와 복지의 수준은 다양한 거니까 모든 나라가 질서 정연해지면은 뭐 알아서 자기네 나라 문제 해결하고 그러는 거지 그 상황에서 불평등이 나타나도 우리가 딱히 개입할 필요는 없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차등의 원칙 같은 건 해외 원조에 적용되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국내 분배 정의를 해외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리을, 싱어, 롤스. 해외 원조는 원조 대상국. 롤스 입장에서 원조 대상국은 고통받는 사회일 거고 싱어 입장에서 원조 대상국이라 그러면 정말 절대 빈곤한 사람이 많은 나라 혹은 물가가 되게 싸가지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공리를 증진시켜줄 수 있는 개인들이 사는 나라가 될 거야. 해외 원조는 원조 대상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중단될 수 있냐? 중단될 수가 둘 다 있습니다. 자, 싱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싱어는 이렇게 표현해요. 원조 대상국이 이 원조 대상이 되는 국민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원조를 헛되게 만드는 정책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원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 원조를 헛되게 만드는 정책이 뭐냐? 우리가 원조를 해봤자 공리를 증진시키기 힘들 정도로 엉망인 나라. 정확히 말하면 싱어가 책에서 얘기한 건 이런 거야. 우리가 원조를 하면은 그 나라 사람들이 원조를 받아가지고 절대 빈곤에 빠져 있다가 어느 정도 좀 해결이 좀 될 수 있어. 적당히 해결이 될 수 있어. 그럼 이 나라 사람들이 애를 더 많이 낳아버릴 수 있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지? 더 고통받는 애기들이 늘어나. 우리가 원조를 무한정 쏟아부을 순 없잖아. 근데 이 나라가 막 출산율이 막 5, 6, 7 막 이렇게 가버리면은 여자 한 명당 막 5명, 6명씩 나와버려. 그럼 미친 듯이 인구가 증가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도와줄 수가 없는, 그러니까 고통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역으로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싱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조하면서 적당히 그것도 요구할 수 있어야 돼. 니네 출산 제한 정책 해라. 산하 제한 정책 해라. 인구 통제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절대 빈곤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공리를 증진할 수 있게끔 해라라고 했는데 그걸 안 지켜주는 나라들이 있어. 그러니까 아예 따를 생각이 없어. 그냥 국가와 국민을 잘 통제를 못해. 그래가지고 원조 해주면 해주는 대로 애를 너무 많이 낳아버려가지고 그게 더 많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공리가 저해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정치 상황이 엉망인 그런 나라들한테는 원조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런 나라들한테 원조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결국 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공리 증진시키는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조는 할 필요 없는 행위가 돼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좀 더 가까운 예시를 들어주면 쌤이 맨날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 저기 위에 우리나라의 북쪽에 있는 저 친구들, 그지? 정은이의 지배를 받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원조를 막 해도 정은이 배만 점점 더 늘어날 뿐이지 실제로 북한 주민들의 공리가 증진되지 않는단 말이야. 핵을 자꾸 만들거든, 쌀을 주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 판단을 해서 원조를 헛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공리가 증진이 안 돼? 아, 그럼 안 해. 이런 식으로 싱어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롤스 입장에서는 원조 대상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가지고 중단이 될 수 있냐? 될 수 있지. 방금 전에 뭐라 그랬어? 원조 대상국은 고통받는 사회란 말이야. 근데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는 순간 중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원조의 중단점만 기억하시면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닌 거죠. 그렇게 되면 정답은 4번 리을이 된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상가부터 찾아봅시다. 담론윤리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끝났어. 담론윤리라고 하면 생활관리에 한 명 등장하니까 하버마스. 담론윤리의 중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아. 담론 과정에 적절하게 기여하는 한 아무도 배제되면 안 돼. 담론 과정에 적절하게 기여할 수 있도록 토론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언어 능력과 행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배제되면 안 돼요. 이해관계의 당사자고 하고 그러면은 함부로 배제하면 안 됩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참여할 수가 있어야 되고 모든 참여자는 다 중요한 얘기다. 담론 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똑같은 기회를 부여받아야 돼. 예를 들면 말을 좀 더 잘한다고 해가지고 더 많은 발언 기회를 보장받는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발언 능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누구나 똑같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돼야 된다고 담론에 대해서 하버마스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은 외적 강제와 내적 강제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외적에서 이 토론장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억압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토론장 안에서도 특정 사람들이 말하려고 하는 걸 뭐 사회자가 넌 말하지 마 이렇게 해버린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1번 담론을 거쳐 도출된 결론에 대해서 재논의가 허용될 수 있다. 이것도 하버마스 얘기하면서 쌤이 많이 했던 얘기죠. 이미 한 번 담론을 거쳐가지고 만장일치로 합의가 된 결론이라면 그건 옳은 게 맞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지고 상황이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나 이거 다시 한번 논의하고 싶은데 나 더 이상 이거에 동의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면 또 토론장에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논의를 충분히 허용할 수 있다는 거죠. 2번 담론의 과정에서 참여자는 사적인 욕구를 표현해서는 안 된다. 해도 돼요. 사적인 욕구, 네 이해관계랑 관련된 얘기, 네 감정, 네 주관적인 주장 다 해도 돼. 하지만 토론장에서 나갈 때는 만장일치를 해야 되니까 토론장에서 나갈 때는 주관적 이해관계를 극복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토론장에 참여할 때는 내 이해관계도 주장하고 감정도 주장하고 주관적인 논리도 주장하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3번 담론 참여자는 다수결의 원칙 아니야. 바로 탈락. 만장일치야. 반드시 만장일치가 돼야 돼. 다수결의 원칙을 통해서 타당한 규범에 도달하는 게 아니에요. 만장일치가 돼야만 됩니다. 그래서 토론이 한도 끝도 없이 이어질 수도 있어. 현실적으로는. 그게 약간 하버마스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비판하는 야 언제 만장일치하고 앉았냐. 너무 비효율적이잖아. 이런 식으로 약간 비판을 받기도 해. 하지만 하버마스는 반드시 토론의 과정을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열심히 거쳐가지고 만장일치를 시켜야만 된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의사소통의 합리성이란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걸 열심히 개발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장일치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서로 믿어줘야 된다. 믿음이라는 신뢰성에 기반한 토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번 담론을 통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에만 강제력이 요청된다. 아니요. 담론을 통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계속 담론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강제력을 쓰면 안 돼요. 강제력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버마스는 반드시 담론을 통해 가지고 만장일치 이뤄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지 담론을 통해서 대충 합의가 안 됐네. 그러면 정부가 개입해서 군대로 막 밀어버리고 막 이런 건 절대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탈락. 숙의 민주주의, 심의 민주주의라는 하버마스가 얘기하는 민주주의의 개념은 강제력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특히 담론을 통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 담론을 다시 해야 되는 거지. 그냥 포기하고 강제력 쓰고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5번 담론 참여자는 상호 주관적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 쌤이 이 단어 되게 중요하다고 개념 시간에서부터 맨날 얘기했습니다. 상호 주관적인 합의라는 건요. 만장일치의 합의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나의 주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관이 합쳐졌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상호 주관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지. 그러니까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신뢰하고 이 신뢰를 사람들끼리 공유하고 우리는 합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너도 평등한 나랑 똑같은 이성적인 사람이야. 너도 합리적인 얘기를 하지? 나도 합리적인 얘기를 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을 통해 가지고 합의를 이뤄내는 거고 그건 만장일치의 합의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갈등을 해결해야 되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 정답은 5번이 된다. 하버마스가 상호 주관성이라느니 상호 주관적 합의라는 이런 단어를 쓰면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다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문제 풀면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9번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적절한 것은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9번이 애초에 주제 자체가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거 뭐죠? 성적 자유주의, 중도주의, 보수주의, 성관계와 성행위의 도덕적인 정당화를 다루는 이론들이에요. 성적 쾌락 추구 그 자체가 성적 관계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유주의야, 자유주의. 쾌락적 가치를 되게 중시하고 딱히 결혼할 필요도 없고 사랑할 필요도 없어. 쾌락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성관계도 가능. 이렇게 얘기하는 거. 성숙한 성인들이 상호 동의에 기반해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조건만 만족시킨다면. 그게 1번 조건이고 2번 조건이죠. 자발적 합의랑 해악 금지의 원칙만 잘 지켜준다면은 쾌락 추구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성관계해도 괜찮아. 그 자유주의고. 이런 도덕적으로 정당화가 될 수 있다. 자유주의 입장에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랑으로 결합된 부부 사이에서 사랑으로 결합된 부부까지 나오면 이거 뭐야? 보수주의란 말이야. 출산 양육 목적으로까지 얘기 나오면 무조건 보수주의란 말이지. 그러니까 자유주의 입장에서 보수주의에 대해서 비판하는 얘기 같은 게 들어가야 될 거예요. 나는 자유주의 입장에서 보수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1번 쾌락을 위한 성적 관계는 도덕적 평가 대상이 아니다. 도덕적 평가 대상 맞아. 여기 봐봐. 상호 동의,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이런 조건은 지켜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도덕적 평가 대상이 되는 게 맞지. 만약에 이 조건을 안 지켜버리면은 쾌락을 위한 성적 관계도 비도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거고 이걸 지키기만 하면은 쾌락을 위한 성적 관계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되는 평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유주의 입장에서. 당연히 평가 대상인데 이런 조건들을 지키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거고 이런 조건을 안 지키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거죠. 2번 자발적 성적 관계에는 어떤 책임도 부과되지 않는다. 그런 게 어딨어. 여기 지금 책임 부과하고 있잖아. 상호 동의해야 돼. 다른 사람에게 해끼치면 안 돼. 이런 책임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책임도 부과되지 않는다라고 자유주의가 얘기하면 안 돼요. 3번 생식적 가치 존중 없이 성적 관계 정당화가 가능하다. 자유주의는 그렇게 얘기하지.
왜냐면 보수주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출산과 양육을 목적으로 해야 되거든. 반드시 생식적 가치를 존중해야만 되거든. 근데 자유주의 같은 경우에는 딱히 생식적 가치에 존중이 없어도 그 양육이나 출산 같은 걸 별로 신경 안 써도 성적 관계 정당화가 가능하다고 비판을 할 수 있는 거지. 물론 자유주의 입장에서도 성에는 생식적 가치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인정은 해줄 수 있으면 그래 생식적 가치도 있다고 봐줄 수 있지. 근데 그게 성적 관계를 정당하는데 무조건 존중으로 들어가야 되는 조건은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자유주의 입장이기 때문에 3번이 맞는 거야. 4번 성적 관계의 정당화에 인격적 가치 존중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자유주의가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인격적 가치라는 거는 있잖아. 이거는 사실상 사랑이랑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중도주의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사랑이라는 거의 가치를 인정해야 된다. 보수주의도 보면은 사랑으로 결합된 부부라고 했기 때문에 보수주의도 인격적 가치 존중이 필수고 중도주의도 사랑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인격적 가치 존중이 필수예요. 근데 자유주의는 딱히 성적 관계의 정당화에 인격적 가치 존중이 필수다라고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탈락인 거고 간과한다도 틀립니다. 사실은. 보수주의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인격적 가치 존중이라는 거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사랑으로 결합된 보이죠. 그러니까 보수주의가 간과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틀린 선지자라고 좀 더 명확하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거예요. 5번 사랑하는 사이의 성적 관계도 비도덕적일 수 있음을 간과한다. 사랑하는 사이의 성적 관계는 비도덕적일 수 있냐? 자유주의 입장에서 비도덕적일 수 있지 당연히. 비도덕적일 수 있죠. 사랑하는 사이에 성적 관계를 하든 말든 상호 동의가 없거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조건을 무너뜨리게 되면은 비도덕적일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수주의는 어때? 보수주의가 간과하지 않아서 틀린 선지야. 보수주의도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도 결혼을 안 한 성적 관계라면 비도덕적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보수주의도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간과하지 않아서 틀린 선지. 이렇게 보시면은 정답은 3번이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거예요. 10번. 자, 이번 모의고사 거의 최고 난이도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 사회계약론 문제 뒤에 있는 거랑 더불어 가지고 거의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인데 꼼꼼하게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결국은 쌤이 얘기해 준 거 안에서 다 출제됐습니다. 동물에 관한 한 우리는 직접적 의무가 없다. 끝났어. 칸트. 직접적 의무 없으면 간접적 의무 있다는 얘기랑 관련하는 거겠지. 동물과 관련한 우리의 간접적 의무는 간접적 의무다. 인간에 대한 간접적인 의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동물에 관한 한 우리는 직접적 의무를 동물에 대해서 가질 수는 없다. 이거 쌤이 지금 일일이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칸트의 직접적 의무, 간접적 의무는 개념 완성 시간에 너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얘기하면 이거 3시간 넘어가거든 해설이. 그러니까 요쯤에서 그냥 칸트는 동물에 대해서는 직접적 의무 없다. 동물과 관련한 간접적 의무만 있을 것이다. 간접적 의무라는 건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다. 나의 도덕성을 지키기 위한 자기 자신에 대한 직접적 의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칸트. 을 목적론적 삶의 중심 끝. 이 단어 나오면 무조건 테일러. 테일러. 어떤 존재도 다른 존재보다 더 가치 있다고 간주되지 않는다. 무슨 말일 것 같아? 모든 생명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은 전부 다 평등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식물의 선의 실현도 그 자체로 가치 있어. 인간의 선의 실현만 가치 있는 게 아니라 동식물의 선의 실현도 그 자체로 가치 있어. 동식물도 본래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생명이기 때문에 스스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 소위 말하는 좋음과 나쁨이라는 개념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목적을 실현하려고 달려드는 존재고 생존, 성장, 발전, 번식이라는 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선이고 아니면 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 선과 악, 좋음과 나쁨이라는 게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내재적 가치가 있고 본래적 가치가 있다고 인간과 똑같은 존재, 평등한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병, 삶의 주체는 끝. 삶의 주체 얘기 나왔으면 누구야? 레건. 삶의 주체에는 단순히 의식을 갖는다는 것 이상이 포함된다. 그 의식만 있다고 삶의 주체가 아니고 그 외에 엄청 많은 조건이 있잖아. 복지도 있어야 되고 쾌고감수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이익관심도 있어야 되고 소위 말하는 이 목적이나 희망이라는 것도 있는 게 일반적으로 삶의 주체라고 그러고 쌤이 개념 완성할 때 삶의 주체의 조건들 되게 많이 나열해 줬었죠. 그건 외우셔야 됩니다. 열심히. 의식도 있어야 되지만 나머지도 있어야 된다. 삶의 주체는 동등한 본래적 가치를 지니며 여기도 동등한 본래적 가치 이런 식으로 표현하네. 존중의 태도로 처우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기본적으로 내재적 가치가 있는 존재는 존중의 태도로 처우받아야 된다. 목적 그 자체로 추구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칸트식 의무론을 따라한 레건이 가지고 가는 입장입니다. 칸트, 테일러, 레건. A부터 볼게. 칸트에만 해당되는 입장이어야 돼. 목적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존재라면 도덕행위자로 간주해야 된다. 칸트 입장에서 목적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존재는 누구겠어? 칸트. 인간이야 당연히. 칸트는 인간 중심주의자이기 때문에 인간까지만 목적 그 자체로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존재예요. 도덕행위자로 간주할 수 있냐? 인간은 도덕행위자다. 칸트의 기본 입장이에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실천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덕행위자가 될 수 있는 능력자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칸트 입장에서는 맞는 선지가 맞단 말이지. 그럼 나머지는 틀려야 돼. 테일러 입장에서는 누구예요? 목적 그 자체인 존재.
생명이지 뭐 생명, 생명체. 모든 생명체지 정확히 말하면. 모든. 그럼 모든 생명체가 다 도덕행위자야? 모든 사상가 공통 입장으로 도덕행위자는 무조건 인간입니다. 이거는 사상가별로 차이가 안 나요. 무조건 도덕행위자라면 일단 인간이어야 돼. 근데 테일러 입장에서 모든 생명체가 인간이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테일러 입장에서 틀린 선지. 레건 입장에서는 어때요? 목적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되는 존재. 삶의 주체란 말이야. 보통은 1살 이상의 포유류. 이 삶의 주체가 다 인간인가요? 아니죠. 삶의 주체 중에는 1살 이상의 포유류인데 인간 아닌 동물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삶의 주체를 무조건 인간으로 간주한다? 그거는 틀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칸트만 맞고 테일러, 레건은 틀린 선지지. 니은 B 같은 경우에는 칸트, 테일러가 맞고 레건이 틀려야 되는 거거든. 위치 보면은 쾌고 감수 능력은 도덕적 지위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 레건은 해당돼야 돼. 그치? 레건 해당됩니까? 해당되죠. 도덕적 지위 여부는 뭐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레건은 삶의 주체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하는데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 쾌고 감수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레건 입장에서는 해당되지. 쾌고 감수 능력이 삶의 주체인지 아닌지 도덕적 지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돼. 칸트나 테일러는 해당 안 됩니다. 칸트는 도덕적 지위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이성이 있는지 없는지예요. 도덕적인 행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예요. 인간인지 아닌지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지 쾌고 감수 능력 가지고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칸트 입장에서 맞는 얘기. 테일러 입장에서도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안 중요해. 쾌고 감수 능력이 없어도 되고 있어도 돼요. 생명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일러 입장에서도 딱히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쾌고 감수 능력이란 개념이. 그래서 테일러랑 칸트는 맞고 레건은 틀린 선지라고 볼 수 있다. 디귿 C 같은 경우에는 테일러랑 레건, 칸트 빼고 인간의 가치평가에서 독립하여 가치를 지닌 존재의 이용. 이거 잘 봐. 인간의 가치평가에서 독립하여 가치를 가진다? 이거 내재적 가치를 가진단 말이랑 완전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재적 가치. 내재적 가치를 가진 존재의 이용은 해악보다 이익이 크다면 정당화가 되냐? 테일러 입장에서 혹은 레건 입장에서 전혀요. 완전 아닙니다. 둘 다 틀린 얘기예요. 테일러 입장에서도 인간의 가치평가에서 독립해서 가치를 지닌 존재라면 다 생명일 텐데 모든 생명을 이용할 때 해악보다 그냥 이익이 크면 정당화되냐? 이건 공리주의잖아. 누가 봐도 해악보다 이익이 커. 공리가 증진돼. 그럼 정당화된다. 이런 얘기 아니거든요. 그런 건 공리주의는 하는 얘기지.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기억나니? 우선성의 원리라고 막 외우라고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 우선성의 원리 중에서 혹시 비례의 원칙이 있었던 거 기억납니까? 비례의 원리라는 거. 비례의 원리라는 게 뭐냐면 인간의 부차적인 이해관계를 위해서 예를 들면 여우 목도리 같은 거 명품 소비하고 싶다 뭐 이런 이유를 위해 가지고 여우들의 기본적인 이해관계를 침해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부차적 이해를 위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침해하면 안 된다. 이런 원리가 있었단 말이지.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하나만 든 겁니다. 그 원리에 따르면 그냥 해악보다 이익이 크다고 정당화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그런 쓰잘데기 없는 부차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동식물의 기본적 이해를 침해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딱 규정해놨거든 테일러가. 그러니까 그냥 정당화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지 테일러 입장에서. 레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야. 내재적 가치를 가진 존재라면 삶의 주체일 텐데 삶의 주체를 이용하는 거 정확히 말하면 물건처럼 취급하는 거 레건 입장에서 그냥 무조건 안 됩니다. 삶의 주체를 먹어도 안 돼요. 레건은 그냥 기본적으로. 그거 자체가 이 존재를 물건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의도적으로 해악 끼치는 건 그냥 안 된다고 규정해놨습니다. 삶의 주체에 대해서. 그러니 레건도 그냥 틀려서 디귿 선지는 틀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사실은 칸트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진 않아. 해악보다 이득이 크다면 정당화된다 이렇게 얘기 안 해. 칸트 공리주의자 아니니까. 셋 다 틀린 거야. 엄밀히 말하면. XXX야. 리을 D 같은 경우에는 모두의 공통점이어야 됩니다. 생명을 지니고 있는 개체만이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생명을 지니고 있는 개체만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칸트 입장에서 맞을 것 같아, 틀릴 것 같아. 칸트 입장에서는 인간만 의무의 대상이란 말이야. 근데 일단 인간 이전에 일단 생명을 가져야지 개체가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은 칸트 입장에서 맞는 말이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생명을 지니고 있는 개체만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은 거꾸로 해석해보면 생명을 안 가지고 있으면 절대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칸트 입장에서 맞는 말이거든. 칸트는 맞아 일단 칸트는 맞다고. 왜냐면 인간이 도덕적인 직접적인 의무의 대상이 되지만 죽은 사람은 당연히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칸트가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인간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생명 지니고 있는 개체가 일단 돼야지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중에서도 인간만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칸트 입장에서 맞아. 그러면 레건 입장에서도 맞을까? 테일러 하기 전에 일단 레건부터 해보자고. 레건 같은 경우에도 일단 생명을 가지고 있는 개체여야 돼요. 삶의 주체여야 되잖아. 레건은 삶의 주체는 살아있는 존재란 말이야. 당연하지만. 그러니까 일단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의무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의무를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레건 입장에서 맞습니다. 사실 칸트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근데
의무의 대상이라 그러면은 간접적인 의무도 포함되는 건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근데 의무의 대상이라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직접적 의무의 대상이야. 왜냐면 대상이란 표현이 들어가는 순간 뭐뭐에 대해 의무가 있다. 직접적 의무의 대상이란 표현이랑 같은 말이거든. 의무의 대상이라 그러면 칸트 관점에서 당연히 직접적인 의무가 있는 대상이라고 기억을 해두세요. 이런 표현들은 좀 기억해둬야 돼. 직접적인 의무. 의무를 가리킬 때 의무의 대상 어쩌고 이런 표현을 쓴다. 칸트한테는 인간만 해당되는 게 맞아. 레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직접적 의무를 가지고 있는 존재, 삶의 주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고, 삶의 주체는 일단 생명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죽은 존재에 대해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직접적 의무를 가진다고 볼 수가 없다고, 의무의 대상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테일러가 틀린 선지라서 이거 틀린 선지입니다. 최종적으로. 자, 잘 들으세요. 테일러의 입장에서 쌤이 외우드라고 한 것 중에 자연 존중의 4가지 의무도 있었습니다. 우선성의 원리 5가지도 있었지만 그 전에 자연 존중의 의무 4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쌤이 설명했어. 그 중에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불간섭의 의무라는 게 있었다고. 불간섭의 의무 중에는 개체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물론 불간섭의 의무 테일러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존재들에 대해 가지고 간섭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들어가지만 생태계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도 있었단 말이야. 자연 전체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도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개체만이, 생명 가지고 있는 개체만이 의무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자연 전체가 존중의 대상이고 생태계 전체에 대해서도 불간섭을 해야 된다는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존재라는 설명이 될 수가 있다고. 생태계 전체에 대해서도 함부로 통제하고 조작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테일러가. 자연 존중의 의무라는 원리, 이거 이름 자체가 자연 존중의 의무야, 의무. 그 의무의 대상이 되는 존재로 생태계가 포함될 수 있어. 물론 생태계는 테일러 입장에서 칸트식으로 따지면 직접적 의무의 대상은 아니야, 엄밀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칸트식으로 직접적 의무 이렇게 얘기하면 테일러 입장에서도 생태계가 직접적 의무의 대상은 아니라고. 테일러 같은 경우에도 생태계가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개체가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 개체들이 살고 있는 공간으로서 이 생태계라는 존재는 자연 존중의 4가지 의무에서 불간섭의 의무에 해당이 된다고. 기본적으로 불간섭의 의무의 대상이다까지는 얘기할 수 있다고. 생태계에 대해서 함부로 조작하고 통제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테일러 입장에서 생명을 지니고 있는 개체만 의무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니라고. 말하자면 공동체 전체, 생태계 전체도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테일러 입장에서 틀려서 탈락되는 선지가 된다라고 정답을 1번으로 잡아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거의 이번에 모의고사 중에 그래서 쌤이 테일러 얘기를 할 때 제발 자연 존중의 의무 4가지 열심히 외워라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생명 개체에 대해 가지고도 함부로 개입을 하지 말고 막 얘들 동물원에 가둬두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생태계 전체에 대해서도 불간섭의 의무라는 게 적용된다라는 얘기를 기억해 두라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연 존중의 의무 4가지를 달달달 외워라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이유가 이런 맥락의 얘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11번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자, 11번 바로 들어갑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겁니다. 전통윤리학의 모든 도덕적 명령은 행위의 직접적인 영역에만 너무 제한돼 있었어. 전통윤리학의 문제는 그거야. 행위의 직접적인 영역에만 너무 제한돼 있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간접적인 영역은 전혀 이 책임의 범위로 잡아두지 않는다는 거죠. 이 행동이 직접적으로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미친 피해만 신경 쓰는 거지, 그걸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뭔가 더 퍼져나갈 수 있는 영역은 잘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요즘에 현대과학기술의 문제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직접 하고 있는 이 행위로 발생하는 직접적인 피해만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 미칠 수 있는 피해들,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은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존재들한테 미칠 수 있는 피해들, 그런 게 요즘 현대과학기술의 문제야. 대표적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있지. 우리나라가 동해 바다에다가 예를 들면 막 쓰레기 같은 걸 막 버려가지고 오염물질을 뿌린다. 저기 일본 친구들이 하고 있는 거 있잖아. 약간 방사능 같은 걸 이렇게 뿌려버리면은 그게 지들 나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책임을 버려버리면 안 되는데, 전통윤리학은 여기만 제한시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전통윤리학 말고 새로운 윤리학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맥락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현대기술이 산출한 행위들의 규모와, 다만이 아니라 이게 이어지는 얘기가, 현대기술이 산출한 행위들의 규모와 대상 및 결과는 너무 새로워. 너무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간접적인 피해가 어마어마해. 전통윤리의 틀로는 더 파악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행위가 가지는 새로운 종류의 본성은 새로운 책임윤리를 요청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걸 보고 요나스인 걸 알아봐야 되는 거죠. 책임윤리라는 단어를 보고 요나스인 걸 그냥 알아봐도 되지만 이 문장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요나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행위가 가지는 새로운 종류의 본성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못했을 때는 이 책임의 범위 자체가 국한돼도 크게 상관없었단 말이야. 옛날에 과학기술이 되게 많이 발전하기 전에는 우리가 뭐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해봤자 직접적인 수준의 피해에 많이 한정돼 있었어요. 그냥 우리나라 안에서 뭔가 환경을 오염시키면 우리나라 안에서 문제
문제가 생기고 그 정도로 보통 끝이었는데 요즘 현대 과학 기술이 막 이제 100년 동안 안 녹는 플라스틱 뭐 이런 게 만들어지잖아. 그런 것들 때문에 엄청난 미래에까지 엄청난 공간적인 범위까지 피해를 미치기 때문에 본성 자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가지는 새로운 종류의 본성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본성이 달라졌어. 옛날에는 우리 행위의 본성이라는 게 가까운 데까지만 영향을 미쳤다면 요즘의 본성으로는 굉장히 먼 미래까지 이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의 힘이 세진 만큼 우리의 과학기술에 의해서 우리가 책임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우리의 능력이 점점 더 세지고 있는 만큼 이 책임도 점점 더 세져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맥락이라서 새로운 책임 윤리를 자기가 만들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1번, 현 세대는 인류가 미래에도 존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걸 바른 말로 존재론적 책임이라 그러지. 존재론적 책임. 우리는 인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인류가 멸망하지 않게 만들 존재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표현하는데 그게 미래 인류가 계속 존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생태학적 정업 명령이라는 게 탄생하는 거죠. 미래 인류의 존속과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행동은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보통 묘사되는 게 생태학적 정업 명령입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공포는 윤리적 책임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게 아니라 니는 알잖아. 과학기술에 대해서 공포를 발견해야 된단 말이야. 요나스의 대표적인 표현 공포의 발견술. 그건 윤리적 책임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게 아니라 확대시키죠. 오히려 공포를 느끼면 느낄수록 더 미래에 대한 위험한 상황이 더 많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미래까지 챙겨야 되겠다 혹은 자연까지 챙겨야 되겠다 인간만 챙기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윤리적 책임의 범위를 확산 혹은 확대시키는 거에 가깝습니다. 3번, 현 세대에게는 미래 세대에 대한 일방적인 윤리적 책임이 있다. 당연하지. 미래 세대는 지금 능력이 없단 말이야. 아직 안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미래 세대한테는 책임이 없어. 요나스가 제일 강조하는 게 그 문장 아닙니까? 능력이 있으면 책임에 대한 당위도 생긴다. 능력이 있는 존재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능력이 세지면 책임도 더 많아진다. 이게 요나스의 기본적인 전제인데 미래 세대는 아직 안 태어났기 때문에 혹은 자연이라는 존재는 이성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래 세대랑 자연은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현 세대만 책임의 주체가 되고 얘네는 주체가 아니고 책임의 대상이기만 해. 현 세대는 책임의 주체이면서 대상이고 서로 책임도 져줘야 되는 주체이자 대상이고 미래 세대와 자연은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우리의 대상이기만 하단 말이에요. 책임의 대상. 그러니까 일방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 세대가 얘네들한테 책임을 받을 수는 없고 현 세대가 얘네들한테 있어서 책임의 대상이 될 수는 없고 우리가 얘네들을 책임의 대상으로 챙기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일방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비호혜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비호혜적인 책임. 서로 혜택을 주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얘네한테 일방적으로 혜택을 주는 관계다. 이런 의미로 씁니다. 4번, 인간이 책임져야 할 대상에는 비이성적 존재가 포함될 수 있죠. 비이성적 존재, 인간이 아닌 다른 자연이라는 존재. 얘네들도 책임의 주체는 아니지만 대상으로는 성립합니다. 이 자연이라는 존재 그 자체로 내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요나스가 얘기하기 때문에 비이성적인 존재, 인간이 아닌 생명체들 이런 애들도 스스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내재적 가치가 있다고 약간 테일러의 주장과 되게 유사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요나스가. 그래서 맞는 얘기. 5번, 인간의 책임질 수 있는 능력에서 책임져야 할 의무가 비롯된다. 기본이죠. 그렇죠?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책임져야 되는 당위가 생겨난다라는 게 요나스가 맨날 얘기하는 그 스파이더맨식 논리. 스파이더맨에서 맨날 얘기했었죠, 쌤이. If you have a great power, there comes great responsibility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힘이 있으면 책임이 생겨난다라는 얘기가 요나스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다. 12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성적인 존재는 자기 자신에게도 의무가 있지만 다른 모든 이성적 존재를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만 대우해서는 안 되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해야 된다. 칸트 바로 나와야지, 그치? 수단으로만 대우면 안 돼.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해야 돼. 그리고 이성적인 존재까지 그 의무가 한정돼 인간. 인간들끼리는 서로를 목적으로 대우해야 되고 자기 자신도 목적으로 챙겨야지 물건처럼 수단으로만 취급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칸트 입장에서 할 법한 얘기. 세뱃돈으로 무선 이어폰 동생한테 사주기로 한 약속을 지킬지 평소 후원하던 단체로부터 받은 감사 편지에 감동하여 추가로 기부할지 고민 중이다라는 상황에서 칸트가 할 법한 얘기.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의무 그게 뭐야? 도덕 법칙.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을 동기로 삼아야만 된다. 도덕 법칙 그 자체가 동기가 돼야 된다.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을 동기로 삼아야 된다. 그게 바로 의무의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칸트는 항상 동기를 의무의식으로 삼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의무 그 자체가 동기가 돼야 된다고 주장할 사람입니다. 칸트의 기본적인 얘기죠. 의무론이고 동기주의죠. 2번, 어떤 대안이 최선의 결과를 낳을지 계산을 할 공리주의잖아. 이거는 공리주의. 공리주의. 자신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칸트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무슨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는 조건부 명령이지 무조건적 명령이 아니게 되잖아요. 정언 명령이어야 되기 때문에 인정받는다라는 조건 가지고 결과 생각하면서 가는 건 칸트 입장에서 동기가 되면 안 되고 4번 지적인 덕과 품성적 덕을 갖춘 사람을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지.
지적인 덕, 품성적 덕을 갖춘 사람, 유덕한 사람들, 품성적인 덕을 이미 갖춘 사람들을 본받아가지고 교육을 통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할 법한 행동을 따라하면 그게 바로 덕이 있는 행동이다라고 주장하는 거 덕윤리의 기본이었어요. 자신의 선택에 따른 쾌락의 질적 차이를 고려하여 행위하세요. 이거는 공리주의 중에서도 밀이잖아, 밀. 질적 공리주의자에 해당되는 질적인 차이를 인정하면서 정신적인 쾌락이 질적으로 더 높으니까 그런 방향에서 질적인 쾌락을 추구해라라는 거는 미래 공리주의였었습니다. 정답 1번으로 무난하게 나오지 않았을까 싶네요. 13번. 갑을 사상가들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 보기에서 인대로 골라봐라. 우리 각자는 공동으로 자신의 인격과 모든 힘을 일반의지라는 표현 나왔습니다. 누구예요? 루소. 바로 나와야지. 루소의 일반의지 얘기입니다. 공동으로 자기의 인격, 자기 자신 또한 그리고 모든 힘을 싹 다 일반의지한테 넘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일반의지는 결국 선을 지향하는 우리 모두의 공통의 공익을 지향하는 의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 마음이 일반의지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고 자기 인격과 모든 힘을 일반의지에 넘긴다고 해도 내가 노예가 되는 건 아니야. 왜냐면 일반의지도 내 의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공통된 의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를 지배한다고 생각해도 되고 그래서 직접민주주의인 거다라고 루소가 얘기를 했었고 입법권은 국민에게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죠. 사회계약론은 항상 반복해서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체로서 각 구성원을 전체의 분리 불가능한 부분으로 받아들인다. 하나로 합쳐진다는 뜻이야. 일반의지 밑에서 하나의 국가라는 이름으로 합쳐진다. 그래서 공적인 인격, 국가가 탄생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연 상태는 비교적 평화로우나 비교적 평화롭다라는 표현 나오면 무조건 로크야. 루소는 완전히 평화롭고 완전히 이상적인 상태라고 보고 기본적으로 초기 자연 상태를 홉스 같은 경우에 만만투로서 전쟁 상태라고 보고 비교적 평화롭다, 불완전한 평화 상태다 이러면 로크입니다. 공평무사한 재판관이 없는 게 문제인 거야. 공평무사한 재판관이 자연법의 위반 행위를 어느 정도로 처벌할지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이 자연 상태에서는 개인들이 각자가 다 재판관이라고. 그래서 공평하지가 못한 거야. 무사하지가 못한 거야. 사익에 근거해가지고 자꾸 평가를 내리게 되고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제대로 된 재판이 내려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지. 그리고 심지어 제대로 된 재판이 내려진다고 해도 그 재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공통의 동의를 통해 인정된 실정법이 없어요. 자연법만 있는 상태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던 거 아마 기억날 겁니다. 실정법도 없고 공평무사한 재판관도 없고 심지어 재판이 어떻게 우연하게 제대로 내려진다고 해도 집행할 수 있는 공통의 권력이 없는 게 문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각자가 모두 자연법의 집행권을 포기합니다. 일부 자연권을 양도하는 거지 국가에다가 공동체한테 신탁해요. 믿고 맡깁니다. 그런 곳에 국가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게 로크의 논리였고 루소부터 갑니다. 일반의지는 언제나 올바름의 공공의 선을 지향한다. 쌤이 일반의지 설명할 때 맨날 했던 얘기예요. 절대적으로 선하고 항상 공익을 지향하는 게 일반의지라서 루소가 말하는 법이라는 것도 결국 일반의지에서 탄생한 거잖아. 법은 원래 국민 전원의 최대 행복을 지향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거. 마치 공리주의스럽게 표현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사형제에서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고요. 니은 로크, 재산에 대한 권리는 사회계약에 의해서만 형성된다. 아닙니다. 재산권은 자연 상태에도 있어요. 사회계약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재산권이라는 건 자연 상태에서도 로크가 재산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 나의 노동력을 활용해가지고 자연 상태에 있는 어떤 걸 개선시켜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그것에 대한 소유권, 사유재산권, 재산권이라는 게 생겨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연 상태 이전에도 재산권이 없었다고 자연 상태 이전에는 사회 상태 이전에 그 사회 계약이 맺어지기 이전에는 재산권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건 홉스고 홉스가 이제 막 네 것과 내 것의 구분이 없다. 재산권이라는 개념이 없다. 국가가 만들어진 이후에 재산권이 생긴다. 네 거 내 거 구분이 생겨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건 홉스고 로크 같은 경우에는 자연 상태도 재산권이 있고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재산권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창조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재산권을 지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권리는 사회계약에 의해서만 형성된다라고 얘기하면 홉스의 입장인 거예요. 홉스. 로크가 아니라.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디귿, 갑과 을. 루소랑 로크, 계약 참여자들의 만장일치의 동의로 사회계약이 성립한다. 루소, 로크 기본적으로 만장일치로 된 사회계약을 주장합니다. 기본적으로 맨날 얘기를 하지만 사회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우리의 자연권을 양도한다는 선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계약을 통해 가지고 적어도 계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야지 그 사람들이 다 국민이 될 수 있는 거지. 동의를 안 하면 국가 구성원이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만장일치의 동의를 통해서 적어도 계약 참여하는 사람들끼리 만장일치로 동의해서 그 사람들이 국가라는 거대한 이름으로 결합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는 지금까지 배워온 논리들을 생각하면 어쩌면 너무 당연한 얘기기도 하죠. 동의가 있어야 국가가 생기고 동의가 있어야 국민이 국가의
복종할 만한 의무가 생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루소랑 로크의 기본적인 입장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3번 기억 디귿이라고 잡아줄 수 있을 거예요. 13번도 조금 어렵다고 느낄 만한 문제였겠지만 사회계약을 쌤이랑 같이 꼼꼼하게 배워왔고 그 논리들을 적용시킬 수 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14번 가불사상가들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인일이 있고 소인일이 있어. 이 사람이 대인을 뭐라고 표현하냐? 노심자라고 표현합니다. 소인은 노력자라고 표현하고요. 노심, 노력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대인, 소인으로 딱 나눠가지고 분업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맹자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남에게 다스려지는 자는 누구겠어? 통치자야. 통치자는 남에게 다스리는 통치자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노동자들, 육체 노동자들, 소위 말하는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을 다스리는 사람이 통치자고 다스려지는 사람은 백성들이겠지? 백성들은 남을 먹여줘. 누굴 먹여주겠어? 통치자를 먹여주지. 통치자는 스스로 농사 안 지으니까. 남을 다스리는 통치자는 남에게 누구겠어? 노동자들, 일반적인 백성들에게 얻어먹겠지. 그러니까 통치자는 다스리는 일만 하고 농사는 안 짓고 백성들은 농사만 짓고 다스리는 일은 안 하는 거야. 그렇게 깔끔한 분업 시스템이 이루어져서 그게 천하의 공통된 을이고 그것이 바로 도덕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맹자의 스타일이라고 잡아주면 되고 사람마다 국가 안에서 자신의 천성이라는 건 뭐야? 선천적인 성향을 얘기하는 거야. 선천적인 성향에 따라서 분업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사람 딱 한 사람입니다. 플라톤이에요. 플라톤. 선천적인 성향에 따라서 영혼의 어느 부분이 강하냐 이기욕, 이성, 기계 욕구 중에 어느 부분을 강하게 타고 태어나냐에 따라서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통방생으로 분업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지 가장 어울리는 딱 한 가지 일만 하면 돼. 분업 시스템. 국가의 세 계층 통방생이 자신의 일을 하고 남의 일엔 간섭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지. 그치? 남의 일에 껴들면 안 됩니다. 역할의 교환이나 역할 자체를 막 참견하고 이런 것들은 절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게 플라톤이에요. 각자 일을 잘하면서 각자 일에 요구되는 덕을 잘 갖추는 게 중요한 거야. 지용절의 덕을 잘 갖추면은 정의가 국가 안에서 실현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플라톤이었습니다. 1번 대인, 소인은 모두 생산을 위한 육체노동에 힘쓰면 안 되지. 소인이 육체노동에 힘쓰지 대인은 육체노동에 힘쓰는 게 아니라고. 대인은 노심자니까 정신을 쓰는 사람이고 소인은 노력자니까 육체를 쓰는 사람이니까 육체노동에 힘쓰는 건 소인입니다. 백성. 2번 맹자, 통치자와 백성의 직분은 구분이 되면서도 상호 보완적이다. 맞지? 구분이 돼가지고 각자가 하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건데 그거랑 별개로 상호 보완적이지. 통치자는 얻어먹고 백성들은 다스려지고 이러면서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이 국가 안에 상호 보완성을 만들어 나가는 거지. 3번 플라톤, 정의로운 국가에서는 수호자의 재산 축적을 허용해야 된다. 아니요. 플라톤은 수호자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 기억나요? 수호자는 인정하지 않고 수호자라고 하면은 통치자, 방위자를 합쳐서 말하는 거잖아. 생산자의 사유재산만 인정한단 말이야. 왜냐하면 수호자라는 존재는 실질적으로 국가의 지배층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존재들한테는 더 많은 도덕성을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축적하는 거 인정하지 않고 뭐 아내도 공유하라 이런 얘기도 막 했었던 거 아마 기억날 겁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공동생활해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게 플라톤이기도 하죠. 더 많은 도덕성을 요구한다. 4번 플라톤, 계층 간 역할 교환 안 된다 그랬지 내가. 역할 교환을 바탕으로 사회질서 유지한다? 바로 틀렸습니다. 각자의 일만 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역할 교환을 생각하지 말고 무슨 이 생산자가 막 깝치면서 나도 통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 안 돼. 통치자가 까불면서 나도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 안 돼. 그냥 각자 일만 열심히 해라. 서로 참견한다면 나라가 파멸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플라톤이고 맹자 플라톤,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한 직무가 주어지면 안 되지. 각자 다른 일을 해야지. 그러면 정의로운 국가가 되는 게 아니고 서로 각자 분업 시스템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다라고 하면은 답이 2번인 거. 되게 쉬운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2번 선지가 너무 쉽기 때문에. 15번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분배 정의죠. 갑니다. 공정으로서의 정의 끝 롤스. 이거 기억해야 돼. 공정으로서의 정의라 그러면 롤스가 얘기하는 정의관을 얘기하는 거라고 기억하고 있으면 돼. 소유권으로서의 정의가 노직의 얘기고 여기 나와 있네. 소유권적 정의론. 이러면 노직이란 말이야. 제시문 좀 보자. 평등한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원초적 입장에서는 모두가 평등하죠.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우연성을 무지의 배를 쓰면서 까먹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증진시킨다. 정확히 말하면 자기의 이익을 열심히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이게 무지의 베일을 쓰고 나서 내 자연적 우연성이나 사회적 우연성을 모르게 된 상황에서 나한테 최대한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원칙을 만장일치로 합의하게 되는 거지. 그 원칙이 뭐냐?
정의의 원칙 세 가지입니다.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 1원칙이랑 2원칙에 해당되는 공정한 기회균등 차등의 원칙인데 결국은 그걸 통해서 불평등하게 누군가 돈을 많이 벌어도 나도 어쨌든 이득을 보는 과정으로 가야 될 거야. 차등의 원칙. 기회는 균등해야지. 그래야 내가 나중에 이 우연성을 깠을 때 우연성이 많이 모자라는 사람이더라도 우연성이 많이 안 좋게 태어나게 된 사람이라고 해도 충분히 만족하지 않을까? 기본적인 자유는 평등하게 돼야지 나한테도 어떻게든 이득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만장일치로 합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모두에게 선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진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게 된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소유권적 정의론에서 한 사람의 소유물은 취득, 이전, 시정, 교정이랑 같은 말입니다. 취득, 이전 양도 혹은 교정의 원리에 의해 권리를 부여받았으면 정당한 것이다. 각 개인의 소유물이 정당하다면 소유물의 전체 집합도 정당하다. 무슨 말입니까? 각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정당하단 말 무슨 말이겠어요? 각 개인이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 정당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소유권을 부여받았다. 그렇게 되면은 이 개인들의 소유물의 전체 집합도 무조건 정당한 거다. 이 역사적 원리야. 각 개인의 소유물은 어떻게 정당하게 되냐? 과거의 상황으로부터 정당화가 된다. 과거에 내가 옳은 행위만 해왔다면은 내 소유물에 대해서 정당한 소유권이 부여가 된다. 그런 사람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소유물의 전체 집합을 이루고 있으면 이 분배는 무조건 정의로운 것이다. 역사가 옳았다면 결과는 옳은 것이다.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는 노직 방식의 비정형적인 분배 원리 혹은 절차적 정의관을 주장하는 거다. 그러면 롤노입니다. 롤노. A부터 볼게요. A는 롤스가 예스고 노직이 아니오로 가야 됩니다. 사회 전체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최우선의 분배 원칙이 돼야 되는가? 공리주의잖아. 롤스, 노직 둘 다 공리주의 되게 싫어한다고. 롤스나 노직은 공리주의가 공리만 최대화시킬 수 있다면 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해버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되게 싫어합니다. 노직은 소유권을 절대적인 권리로 보고 롤스는 기본적 자유가 절대적인 권리까지는 아니지만 제1권리란 말이야. 말하자면은 기본적 자유는 기본적 자유들끼리 충돌될 때 제한될 수는 있지만 롤스 입장에서는 그래도 기본적 자유는 나머지 권리들 중에서 제일 최우선으로 보장돼야 되는 거란 말이야. 평등하게. 근데 공리주의에 따르면 롤스 입장에서는 기본적 자유를 막 침해해버릴 수가 있어. 공리만 올라가면 네 기본적 자유 무시해도 돼. 이런 식으로 나가버릴 수 있고 노직 입장에선 공리만 증진되면 소유권을 침해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리주의 얘기를. 그러니까 둘 다 아니오로 가야 됩니다. XX. B 같은 경우에는 롤스만 맞으면 돼요. 정의로운 사회의 시민은 타인의 복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원초적 입장에서 이 원초적 입장의 계약 당사자들은 타인의 복리에 관심 없습니다. 내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정의로운 사회는 이퀄 롤스가 보통 질서정연한 사회라고 부르는 사회란 말이지. 그럼 질서정연한 사회에 사는 사람들도 복리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가지지 않는가라고 하면은 질서정연한 사회의 사람들은 서로서로 사회 협동체 속에서 살아간다고. 롤스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사회는 협동체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서로 자기의 역할을 협동하면서 모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과정에 해당되는 게 사회에 돌아가는 시스템이란 말이야. 그럼 질서정연한 사회의 시민들은 기본적으로 정의의 원칙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일 텐데 이 사람들이 타인의 복리에 관심을 안 가질 리가 없죠.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도 서로 협동하면서 챙기려고 노력하는 게 정의로운 사회의 기본적인 특징이란 말이야. 타인의 복리에 관심이 없고 타인의 상황을 모르고 이런 거는 이제 원초적 입장에서 적용되는 거지. 그냥 내 이익만 챙기는 방식으로 원칙 한번 만들어보자 이럴 때 적용되는 거지. 정의로운 사회라면, 현실에 있는 질서정연한 사회라면 서로 챙겨주면서 협동하면서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게 맞기 때문에 복리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가지는 게 맞습니다 라고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고 쌤이 이미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실제 질서정연한 사회에서 타인의 복지에 관심이 없는가, 타인의 입장에 무관심한가, 타인의 이득에 무관심한가, 그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개념 완성에서 이미 한번 했던 얘기. 디귿 B, 이것도 롤스만 맞으면 됩니다. 정의의 원칙을 채택할 때 공정한 분배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 이러면 이거는 결과적 정의관 얘기하는 거야. 롤스는 절차적 정의관이잖아. 쌤이 이것도 많이 얘기했지. 독립적인 기준이 어쩌고 분배 결과에 대한 기준 어쩌고 이렇게 나오면 보통 결과적 정의관을 얘기할 때 나오는 거라고. 결과적 정의관은 롤스의 입장이랑 완전 정반대예요. 절차적 정의관이 맞죠. 절차만 옳다면,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분배가 진행됐다면 결과는 무조건 옳다라는 거지, 결과에 대해 가지고 과정이랑 상관없는, 절차랑 상관없는 독립적 기준이 따로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노직과 롤스의 공통 입장이므로 당연히 롤스 입장에서 틀린 선지입니다. 요구되지 않죠. 그리고 여기는 뭐 최우선의 분배 원칙이 되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날려주면 되고. 리얼, 노직의 입장에서 맞기만 하면 돼. 어차피 노직 맞을 수밖에 없어. 그렇지? 어차피 앞에 두 개가 틀려버렸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전받은 배타적 소유권도 제한될 수 있는가? 상황에 따라서 제한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이전받았다고 해도 취득이 부정의했다면, 이전 자체는 되게 자유롭게 됐다고 해도 취득이 부정의하게 됐다면은
남들을 배제하면서 이 사람이 딱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 대해서도 당연히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쌤이 이 얘기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노직의 역사적 원리라는 거는 어떤 물건의 과거를 싹 다 봐야 된다고. 아무리 내가 이 사람한테 자유롭게 이전받았다고 해도 이 사람이 취득하는 과정에서 남한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이걸 얻어냈다면은 그 사람한테 소유권이 인정 안 되는 거고 당연히 나한테도 배타적 소유권이 인정 안 돼, 제한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뭔가 부정의가 있었다면은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자유롭게 이전받았고 자유롭게 계약서 쓰면서 이전을 받았다고 해도 애초에 이 사람한테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나한테 배타적 소유권이 인정이 안 되고 제한이 돼버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노직 입장에서 맞는 선지다. 역사적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선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분배정의는 보통 여러분이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문제는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다. 오히려 앞서서 사회계약론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아. 굳이 난이도로 따지자면은 그죠. 혹은 자연과 인간윤리 이런 게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아. 16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아봅니다. 좋은 리듬, 좋은 품성 이거 외워두는 게 좋아. 리듬이 좋으면 품성이 좋아진다. 마치 부드러운 미풍처럼 부드럽게 불어오는 바람처럼 젊은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식의 문장이 나오면 이거 플라톤이야. 플라톤. 그리고 나쁜 리듬, 나쁜 성격 갖게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다 뭐야? 예술이라는 게 리듬이라는 거 음악에 적용되는 거잖아. 예술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니 좋은 음악이어야 된다. 쾌락을 담아낸 예술 작품 속에서 자란 젊은이들은 나쁜 것을 형성한다.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 플라톤의 도덕주의입니다. 예술이라는 거는 도덕적으로 좋은 영향을 줘야 된다라고 플라톤이 보통 표현을 한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되고요. 예술가는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윤리적 동정심 가질 필요가 없어. 갖지 않아. 예술가에게 윤리적 동정심은 용서받을 수 없는 매너리즘이야. 그냥 대충 사는 거야. 예술가는 오로지 미만 추구해야지 이러면은 뭐 신미주의 사상가로 와일드 스핑건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이름 알 필요 아예 없고요. 그냥 신미주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술가는 그냥 아름다운 것만 추구하면 되는구나. 도덕이랑 상관없어야 되는구나. 1번 플라톤, 미를 추구하는 예술 활동은 선의 추구를 지향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되죠. 선의 추구를 지향해야죠. 이거 단어 하나만 바꾸면 돼. 글자 하나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원래 예술 작품인 건 플라톤도 인정해. 하지만 아름다움이란 건 결국 궁극적으로는 선을 지향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도덕주의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그리고 사실 플라톤 같은 사람은 좀 특이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미를 추구하는 게 선을 추구하는 건 거의 동일한 느낌이야. 플라톤한테는. 왜냐하면 선의 이데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미의 이데아를 표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플라톤 입장에서는 정말 선한 건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정말 아름다운 게 정말 선한 거다. 이런 식의 정의를 내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를 추구하는 예술 활동은 당연히 선을 추구하는 것이기도 한 거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2번 플라톤, 예술가의 자유를 보장할수록 예술을 통해 선이 증진된다. 아니요. 자유를 보장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예술가한테 자유만 보장하면 어떻게 돼요? 지들이 막 이상한 비도덕적인 것도 막 만들어내고 그런단 말이야. 힙합으로 따지면은 자꾸 비도덕적인 가사를 쓴단 말이야. 우리 뭐 요즘에 막 되게 유명한 유튜버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약간 막 예술 랩에서 막 패드립 치고 막 이런 것들. 막 너희 엄마 뭐 김치 맛없어. 막 이런 식으로 막 랩하면 안 된다고 플라톤의 입장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항상 도덕적인 걸 표현해야 되고요. 아름다운 것만 표현해야 되고요. 그게 플라톤의 관점입니다. 예술가의 자유를 마음대로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플라톤이 어떻게 해? 시인 추방론을 주장한단 말이야. 그 당시 그리스 사회에서 래퍼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시인들이거든. 근데 이 시인놈들이 자꾸 헤라클레스 멍청해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 자꾸 추악한 모습을 자꾸 표현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플라톤이 가가지고 이 새끼들 다 추방해야 돼. 약간 래퍼들 막 래퍼들이라면 자고로 사회 비판을 해야지. 옳은 거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차라리 플라톤의 입장에서 본다면 약간 래퍼들 중에서 누가 있을까? 비와인가? 약간 그분이 되게 막 종교적인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고 막 이런 얘기. 말하자면 도덕적인 얘기라고 친다면 그런 사람을 플라톤은 좋아하지. 약간 다른 래퍼들 있잖아. 맨날 쌤이랑 닮았다고. 내가 절대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뭐 도덕주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꾸 쌤이랑 그 슈퍼비라는 래퍼가 닮았다고 니네들이 자꾸 얘기를 하던데 DM도 되게 많이 보내고 그 슈퍼비라는 친구의 가사가 나 가끔 보거든? 그러면은 약간 막 그런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 약간 나 돈 졸라 많아. 나 옆에 여자 많지. 막 이런 걸 막 한단 말이야. 내 차는 포르쉐지. 막 페라리지 막 이런 것들. 그런 거 플라톤이 딱 싫어하는 예술이거든. 그러니까 딱 그런 약간 도덕적이지 못하고 약간 추악한 얘기를 하고 현실의 그냥 더러운 모습들을 그냥 가감없이 드러내고 이런 거는 플라톤 입장에선 좋은 예술이 아닌 거예요. 젊은이들한테 나쁜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입장이 아니야. 플라톤이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지. 3번 신미주의. 도덕적 삶은 예술가가 다루는 소재에서 제외돼야 된다.
도덕적 삶은 예술자가 다룬 소재에서 제외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은. 신미주의가 당연히 야 예술은 그냥 미만 추구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도덕적 삶도 다룰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미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도덕적인 삶이라는 게 아름다운 부분이 있어. 그럼 그냥 예술가가 당연히 다룰 수 있는 거야. 신미주의는 기본적으로 자유지상주의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술가가 뭘 표현하든 아름다움을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이라면 상관없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삶도 궁극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한 과정이라면 다룰 수도 있어야 된다. 예술가한테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X. 4번 신미주의, 예술활동에서의 도덕성 추구는 작품의 독창성을 저해한다. 이거 맞아요. 신미주의는 도덕성을 추구하는 걸 그 자체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도덕성 추구라는 걸 목적으로 삼는다면은 자꾸 도덕적인 거 안에만 갇혀 있다고. 독창적으로 약간 가끔은 비도덕적인 얘기도 하고 그래야 예술가로서 최고의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소재가 한정돼 버려가지고 독창성이 저해되니까 그런 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입장이겠지. 5번 플라톤과 신미주의, 예술은 작품을 통해 도덕적 본보기를 제공해야 된다. 플라톤은 맞고 신미주의는 전혀 아니에요. 도덕적 본보기를 굳이 제공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미만 추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답 4번으로. 요건 아마 조금 헷갈리는 문제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쌤 생각에는 1번, 2번, 3번 선지가 니네들한테는 그렇게 쉽게 느껴지지 않았을 것 같거든. 그 신미주의, 도덕주의 논리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문제로 적합했던 것 같습니다. 17번, 갑을 사상가들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 보기에서 골라봐라. 갑부터 사회계약의 산물인 법은 오로지 최대다수가 공유하는 최대 행복을 목표로 해야 된다. 공리주의죠. 누가 봐도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것까지는 벤담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사형은 잔혹한 형벌이므로 공공에서는 유용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사형 반대론자.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사형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베카리아라고 쌤이 많이 얘기를 했었죠. 사형이 잔혹한 형벌이라는 얘기는 생각보다 베카리아한테 되게 많은 걸 의미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잔인함을 스며들게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일단 사형은 첫 번째로 어떤 부분에서 유용하지 않느냐면은 종신 노역형에 비해 가지고 지속성이 떨어지는 게 되게 큰 문제야, 그지? 베카리아는 형벌의 효과를 얘기할 때 지속성을 제일 크게 생각을 하는데 강도보다는 지속성이 중요하다. 지속적으로 길게 고통을 가해주는 게 범죄 예방에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속성이 떨어지고 강도만 높은 게 첫 번째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형벌 효과가 되게 미미하다. 없는 건 아닌데 되게 약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잔혹하다는 것 자체도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면 이게 사람들의 사람 마음을 이걸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잔인하게 만들어요. 사람 마음을 잔인성으로 올려버려요.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문장적으로 애매하긴 한데 그냥 적으세요. 사람 마음의 잔인성을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결국은 더 많은 범죄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형벌이란 건 원래 예방 효과를 위해 가지고 있는 건데 공리를 오히려 저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베카리아기도 해요. 물론 예방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미미한데 그 와중에 잔인해가지고 사람들을 잔인하게 만들어서 범죄 더 많아지고 공리 더 져야되고 이런 식으로 부작용이 되게 많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카리아가 사형제를 반대한다는 맥락도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을 사회계약에 사형이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은 법의 왜곡이다. 사회계약에 사형은 포함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고요. 살인했거나 살인에 참여했던 자는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는 것도 이 사람한테 되게 중요한 거고요. 응부법이란 표현 나오면 100%죠. 응당하게 보복하는 게 바로 형벌의 규칙이다라고 주장하는 건 칸트입니다. 동해 보복적 응보주의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이 문장 다 중요해. 해설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 사회계약의 사형은 포함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첫 번째가 칸트의 입장입니다. 이게 칸트가 누굴 비판하면서 하는 거냐면 이게 베카리아 비판하는 문장이에요. 이게. 야, 봐봐. 베카리아 같은 경우는 사회계약에 사형이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사형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잖아. 베카리아는 사회계약을 할 때 사형이라는 게 실제로 현실화가 되려면 실제로 지금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옛날에는 사회계약을 할 때 생명권을 양도했어야 된다고 주장한다고. 생명권을 양도해야 국가가 나를 죽일 수 있는 사형이라는 제도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베카리아 입장에서는 야 지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혹은 우리 국민 전부가 옛날에 사회계약을 할 때 생명권을 양도했다고 미친 거 아니야? 누가 자기를 죽일 권리를 국가한테 넘겨 이렇게 주장하면서 베카리아는 사회계약에는 사형에 포함될 수가 없어. 누가 생명권을 양도해 이런 식으로 사형제의 기반을 부정한단 말이지. 근데 칸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사회계약에 사형이 왜 포함이 못 돼? 사회계약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법이 만들어지고 칸트 입장에선 이 사회계약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예지체 인격에 의해 가지고 혹은 공적 이성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과정이란 말이지. 칸트의 입장에서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처벌권의 근간은 형벌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의 근거는
범죄자가 계약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닙니다. 범죄자는 칸트 입장에서는 현상체 인격이라고 부르는 현실에 있는 존재들을 의미해요. 현실에 있는 존재는 칸트 입장에서 계약의 주체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공적인 이성, 이 사회 계약을 통해 가지고 규정되는 모두의 이성을 통해 가지고 계약이 만들어져야 되고, 절대적으로 도덕적인 우리의 한 차원을 예지체 인격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인간의 절대적으로 선한 차원인 예지체 인격의 계약을 통해 가지고 예지체 인격이라는 존재가 이 사회 계약을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고, 공적 이성을 통해 가지고 형벌권의 기초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공적 이성이 옳다고 하면 그냥 그런 거야. 그냥 형벌을 내릴 권한이 생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현실에 존재하는 현상체 인격인 범죄자들이 동의하고 안 동의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 입장에서 사회계약의 사용이 왜 포함이 못 돼? 범죄자가 동의를 안 해준다고? 범죄자는 동의를 안 해. 어차피 사회계약할 때 범죄자의 동의는 하나도 안 중요해. 예지체 인격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야. 공적 이성에 따른 판단이 사형이 옳다. 사람을 죽인 놈은 사형에 처해야 된다. 그게 그냥 옳은 거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회계약에 사형이 포함될 수 없다. 범죄자도 사형에 동의해줬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베카리아의 논리는 법을 왜곡하는 것이다. 왜? 법이라는 건 원래 범죄자들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거든. 예지체 인격과 공적 이성에 의해 가지고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을 왜곡하는 태도를 베카리아가 가지고 있다라고 칸트가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좀 이해가 안 된다면 이후에 개념 완성도 다시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후에 커리큘럼으로 진행되는 기출의 메타를 따라오시면 거기서 다시 한번 제시문 보면서 쌤이 처음부터 끝까지 쫙 짚어드리겠습니다. 살인했거나 살인에 참여했던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것도 칸트 입장에 되게 중요한 거야. 살인을 한 사람도 죽여야 되지만 살인에 참여한 놈들도 다 죽여야 돼. 소위 말하는 동조자들, 살인을 명령한 사람들, 살인에 협력한 사람들, 도와준 사람들 다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고. 이게 왜 그러냐면 칸트는 내적 사악성에 비례해가지고 형벌을 내려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살인을 저지른 놈들도 마음 안의 사악성, 내적 사악성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어서 그거에 비례해서 사형을 때려야 되지만, 사형에 참여한 놈들, 명령한 놈들, 협력한 놈들도 그 정도의 내적 사악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찌르지 않았더라도, 뒤에서 명령했더라도, 협력했더라도 사형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칸트 기준으로 이런 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직접 사람을 죽인 사람만 사형에 처해야 되냐? 그건 아니다 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동해보복적 응보주의에 의해서 형벌의 질과 양을 둘 다 결정해야 된다. 형벌의 질도 똑같이 가해져야 되고 양도 똑같이 이 사람이 저지른 나쁜 짓에 비례해서 가해져야 된다라고 칸트가 얘기하는 겁니다. 기억, 형벌의 목적은 시민의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다. 베카리아 입장에서 너무 맞는 말입니다. 시민의 유사한 범죄를 예방한다는 게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일반적 예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자한테 지속적으로 고통을 줘가지고 일반인들, 그러니까 앞으로 잠재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일반 시민들이 지금 범죄를 저지른 놈과 비슷한 범죄를 못 저지르게 하는 것들, 공포심을 줘가지고 얘네들이 쫄게 만드는 것, 이런 걸 베카리아가 강조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니은, 베카리아, 종신노역형은 시민뿐만 아니라 범죄자의 이익을 위해서도 집행돼야 된다. 범죄자의 이익은 신경 안 써도 돼. 범죄자는 고통받는 놈들이지, 이익이라는 걸 저해받는 놈들이지. 물론 범죄자도 공리를 계산할 때 같이 들어가긴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베카리아는 시민뿐만 아니라 범죄자의 이익을 위해서 집행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요. 정확히 말하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집행돼야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이 정확히 말하면 가능합니다. 사회의 이익. 사회의 이익. 시민들이 범죄를 못 저지르도록 해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범죄 때문에 피해받는 그런 고통들을 줄여줘야 되고, 시민들의 이익을 올려주면서 동시에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집행되는 거지, 범죄자의 이익을 신경 쓴다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사형은 그 형벌 같은 거는 하면 안 되는 행동이 돼버려. 범죄자들의 이익을 저해시키는 거잖아. 범죄자한테 고통을 주는 건 맞잖아. 그러니까 범죄자의 이익을 위해 집행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애초에 종신노역형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형벌을. 그렇기 때문에 요건 탈락이 되는 겁니다. 디귿, 칸트. 사형은 살인범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은 맞아요. 동해보복적 응보주의잖아요. 기본적으로 칸트는 보복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인범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이 맞아요. 원래 형벌이라는 거는. 갑과 을, 형벌로 인한 공익이 형벌의 해악보다 커야 된다. 형벌로 인한 공익이 형벌의 해악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베카리아나 벤담 같은 공리주의자 얘기지, 칸트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칸트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득을 가지고 형벌을 하면 안 돼요. 그냥 그것이 그 자체로 옳고 정언명령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공적 이성이 그것이 옳다고 말했고, 공적 이성은 도덕 법칙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동해보복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 옳은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무슨 공익이랑 해악 따져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고 이런 건 칸트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결과주의는. 그렇기 때문에 탈락 잡아주면은 정답은 기억 디귿인가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18번.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 별로 어렵지 않을 문제일 거예요. 여가는 문화산업이 제공하는 획일적 생산물로 채워집니다. 문화산업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이 사람 무슨 얘기하는 거야? 문화산업론을 주장한 아도르노 호르크하이머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아도르노 호르크하이머. 문화산업론을 주장한 사람들. 여가라는 거는 문화산업이 제공하는 획일적 생산물로 채워져. 니네들도 지금 획일적 생산물로 채워진 여가 생활을 보내고 있어. 니들 지금 여가 할 때 뭐하니? 릴스 보잖아요. 그 쇼츠 보고요. 그 쇼츠랑 릴스 같은 것들 어떤 방식으로 채워집니까? 문화산업이라는 게 있어. 그 유튜브 같은 게 문화산업을 대표하는 시스템이야. 인스타 같은 게 문화산업을 대표하는 시스템이야. 거기서 어떻게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니네들이 아마 좋아할 만한 되게 획일적인 영상을 니네들한테 계속 쏴준단 말이야. 그럼 그거를 그냥 따라가면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계속 넘기면서. 그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까? 얘네가 선택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잖아요. 완전 수동적인 객체가 된다라는 의미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야. 소비자의 욕구는 문화산업에서 이미 결정된 거야. 요즘이 진짜 이게 심해. 여러분들이 뭔가 욕구해가지고 나 이런 거 보고 싶어가지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가, 인스타가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니네 이거 보고 싶지? 라고 얘기하는 걸 딱 주면은 그거 그냥 따라가지고 가요. 요즘 유행하는 건데 이거 재밌겠지? 니네 이거 보고 싶은 욕구 있겠지? 라고 니네들의 욕구를 규정해버리는 거야, 문화산업이. 문화산업은 무미건조한 행복을 흥미있는 것으로 보이게 만들며 별거 아닌 거를 흥미있는 걸로 막 보이게 만들어. 이거 조회수 되게 높아. 댓글 많이 달렸어. 재밌겠지? 니들도 재밌어야겠지? 대중이 즐긴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돼버려. 나는 이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문화산업이라는 게 요즘 세상에서 너무 잘 적용된다고 본단 말이지. 쇼츠나 릴스 같은 알고리즘의 형식으로 우리한테 오는 그런 컨텐츠들, 데이터들 더 이상 선택하지 못하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보고 있는 거야. 이들이 제공하는 거를. 자본주의적인 생산은 소비자가 자신들에게 제공된 것을 받아들이도록 묶어버려. 자본주의라는 이 시스템 자체가 소비자가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냥 이거 되게 돈으로 비싼 거야. 이거 되게 괜찮은 거야. 이거 되게 자본주의 속에서 선택받은 거야. 이러면 그냥 받아들이게 만들어. 오늘날 문화산업은 규격품을 만들듯이 인간을 재생산해요. 그 인간들도 다 똑같은 유행을 즐기게 만들어. 알고리즘으로 그냥 쫙 띄워주면 다 보고 있고 다 그냥 유행 타고 사람들이 다 그냥 이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에 맞춰서 생산하게 만들고 자본주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못하게 만들고 스스로 예술품을 즐기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서술하고 있다고 이해만 하면 문제 별로 안 어려울 거야. 1번 문화산업은 대중이 주체적으로 사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사유하는 걸 막아버리죠. 그렇죠? 스스로 생각하는 걸 막아버립니다. 문화산업은 현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란 걸 소비자가 받아들이도록 현실을 왜곡해서 표현해요. 정확히 말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지들에게 유리하게 바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거고 이 자본주의 속에서 그냥 제공된 것만 받아들이고 묶어놓기 위해서 규격품을 계속 만들고 있고 그 규격품을 통해서 인간도 그냥 규격화된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냥 여러분들이 새로운 아이돌 나왔어요. 우리 되게 아이돌 잘 만드는 회사인 거 알죠? 자, 지갑 여세요. 이렇게 하면 굿즈 팍 쏴버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춰가지고 지갑 평평평 열어가지고 돈 내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문화라는 게. 현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에 되게 긍정적으로만 반응하게끔 짜여져 있는 생산품이겠죠. 문화산업은 고유성을 지닌 상품 생산을 주된 목표로 삼는다. 상품이라는 게 고유성을 지니고 있지 못합니다. 어디 나와 있어요? 규격품을 만들고 있다고. 그치? 그냥 똑같은 획일적 생산물로 채워진다고.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들이 아니라 그냥 다 똑같은 물건들,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문화를 만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틀렸죠. 4번 문화산업은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의 욕구에 기반해 확산된다. 아니죠. 소비자의 욕구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생산자의 욕구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더 많이 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팔 수 있지? 아, 이런 식으로 문화를 만들어내가지고 굿즈 막 쫙 뽑아내고 이러면 쟤네들이 사주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욕구를 조작하고 사실은 생산자의 욕구에 기반해서 여러분을 노예로 만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5번 문화산업은 체제의 지배 이념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기능한다. 체제의 지배 이념이 뭐겠어? 자본주의적 이념이겠지. 그치? 자본주의라는 걸 정당화하고 여러분들이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런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5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문화산업론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확하게 몰라도 제시문을 마치 국어에서 독서 지문 분석하듯이 꼼꼼하게 보면은 풀 수 있는 문제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19번, 요건 더 쉽습니다. 가의 주장을 나그림으로 나타냈어. 가 얘기 솔직히 안 읽어봐도 돼. 이것만 봐도 돼. 쌤이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런 문제 어떻게 푼다 그랬어요? 허용되어야 한다. 허용되어야 한다. 이거 겹치죠? 그러면은 겹치는 거를 날려버리고 남은 부분들을 말이 되게 맞춰주면 됩니다. 보통 소전제가 비어있으면요. 결론을 먼저 놓고 대전제를 뒤에 넣으면 돼요. 그럼 어떤 문장이 될까요?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극심한 고통을 제거할 수 있는 안락사는
환자를 인간답게 죽을 수 있게 하는 행위다라는 게 이 3단 논법 속에서 소존재로 들어가면 됩니다. 환자를 인간답게 죽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허용돼야 된다.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극심한 고통을 제거할 수 있는 안락사는 환자를 인간답게 죽을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안락사는 좋은 거다. 허용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잖아. 이런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안락사는 뭐다? 인간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환자를.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지. 인간답게 죽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요거에 반박을 해야 된다고. 지금 이거 착각하면 안 돼. 기억에 대한 반론의 근거야. 반론의 근거. 이걸 반박해야 되기 때문에 요 얘기를 그대로 되풀이하거나 요거랑 관련 없는 얘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안락사는 환자의 삶의 질을 고려하여 허용될 수 있대. 이건 반박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 인간성을 보장해 준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잖아. 삶의 질을 고려한다는 게. 안락사는 환자가 지닌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 이것도 인간성을 보장한다는 얘기랑 비슷한 맥락이잖아. 안락사는 환자의 인간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건 똑같은 얘기잖아요. 인간성을 유지한다. 인간 존엄성을 유지한다. 안락사는 환자의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이것도 너무 긍정적으로 적혀 있잖아요. 이걸 반박을 해야 되는데 5번이지. 안락사는 환자가 가진 생명권을 침해하는 인위적 죽음이야. 인간성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환자가 가진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는 거야. 오히려.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야.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는 게 5번 선지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 된다라고 아주 쉽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20번도 쉬워. 쌤이 보통 이런 문제 풀 때 좀 빨리 풀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닙니다 기준으로 보라고 그러거든. 아닙니다. 아닙니다에서 쟁점이 발생할 거니까요. 논쟁이 발생할 거니까. 아닙니다 앞에 뭐가 적혀 있어? 효율성 차원에서는 AI 교사 도입 좋아. 근데 채점의 공정성 문제가 해결돼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AI 교사를 도입을 하면은 이제 AI 교사가 여러분들 막 채점을 해줄 거예요. 근데 주관식 같은 거 써놨는데 AI가 나는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너 틀렸어. 너 뭐 부분 점수도 없어. 이렇게 해버리면은 네가 뭔데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너 실제 인간도 아니면서 네가 뭔데 날 판단해. AI 다시 막 가가지고 전원 뽑아버리고 전원 없으면 너도 뒤지는 거야. 이러면서 막 해버릴 수 있잖아. 그런 문제랑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해결돼야 된다. 왜냐하면 알고리즘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게 과연 공정한 건지를 얘기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갑이 아니야. AI 교사는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채점 알고리즘을 채택하면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딱 찍어줬죠? 그럼 이게 쟁점이야. 이게 쟁점. 그럼 아래로 가보면 있을 거야. 어딨죠? 채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거. 이번이 답이에요 그냥. 일률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얘기는 당연히 다 일률적으로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있겠지 둘 다. 그러니까 이건 둘 다 맞아서 틀린 거고 학생들의 글쓰기에 영향 끼치는가 뭐 이런 것들은 글쓰기에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는 둘 다 할 수 있지. 다양해지는 효과든 위축되는 효과든 둘 다 영향 끼친다고 할 거기 때문에 쟁점이 아니고 수행평가 채점 시간이 줄어드는가 채점 시간 줄어든다는 얘기는 둘 다 얘기했었거든. 효율성 차원에서 둘 다 높아진다라고 둘 다 인정했으니까 둘 다 동의할 수 있어서 틀린 거고 효율성은 고려돼야 될 조건인가 뭐 효율성 차원에서는 찬성하지만 효율성이 높아지니까 좋은 거다 이러니까 고려해야 될 조건도 둘 다 맞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쟁점이 아니고 2번만 쟁점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3월 학평에 나온 생활과윤리 문제들을 싹 다 풀어봤습니다. 사실 만만한 난이도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 쌤이랑 개념 완성에서 진행했던 논리들을 확실하게 익히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도 동시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학력평가에서 문제를 많이 틀린 것 자체에는 개의치 마세요. 많이 틀렸다고 해도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고 개념 완성을 반복해가지고 회독해서 논리를 완전히 체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쌤이 이후에 커리큘럼에서도 수특이나 수학 같은 데서 새롭게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을 계속 반영해가지고 커리큘럼을 이끌어 나갈 테니까 그걸 그냥 잘 따라오시면서 평소에 하던 것처럼 논리들을 확실하게 머릿속에 이해시키겠다라는 생각만 하면서 따라오면은 사실 생활관리에서 틀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쫄지 마시고 이번에 많이 틀렸다? 아, 내가 논리가 아직 덜 체화됐구나. 개념 회독을 좀 해야 되겠다. 앞으로 기출문제 같은 거 풀 때 제시문들을 꼼꼼하게 읽어 나가면서 이걸 내가 이해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걸 많이 중점으로 두시고 앞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쌤이 확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쌤은 조만간 이제 본강의에서 다시 만나게 될 테니까 조만간 또 본 강의, 지금 이제 기출의 메타라는 새로운 커리큘럼이 시작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로도 많이 오셔가지고 쌤이 기출문제 분석 진짜 개빡세게 해드릴 거거든요. 앞으로 나올 문제들 뭔지 다 예측해드릴 거야.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같이 수업 들어가면서 성적을 같이 올려나갔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해설 듣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김현수 쌤이었습니다. 앞으로 모두들 화이팅입니다.